안녕하세요. 우만사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내 신혼집 집들이에 와서 김치 생트집을 잡고 배추 200포기 김장을 시키는데 뛰는 신우의 나는 올케들이란 내용입니다. 저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새댁입니다. 얼마 전에 신혼집 첫 집들이로 시댁 식구들을 초대했습니다. 제가 결혼 전에도 한 번도 음식 준비를 해본 적이 없어서 친정엄마의 도움으로 음식을 차렸어요. 친정엄마가 모두 다 전날에 음식을 다 해주시고 가셨습니다. 일품 요리 몇 가지만 요리책 레시피대로 직전에 준비한 것 말고는 모두 다 친정엄마가 다 준비해 주셨어요. 그날은 토요일 점심때라서 시댁 식구들이 일찍부터 아침 식사도 하지 않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결혼 후 처음으로 신혼집을 꾸미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상을 차린 거라서 생각보다 꽤 힘들었습니다. 그 전날 저녁부터 잠이 오질 않고 긴장이 되었어요. 이왕이면 시댁 식구들한테 잘 보이고 싶었거든요. 시댁 식구들은 시부모님과 저보다 10살이나 많은 형님 식구들과 시숙님네가 있었어요. 문제는 저와 10살이나 위인 손이 시누이가 보통 깐깐한 성격이 아니란 거였습니다. 꼭 시어머니 행세를 하곤 했습니다. 사실 저희 시어머니는 참 따뜻하고 말 한마디도 곱게 하시는 분이셨어요. 웬만하면 좋은 말만 해주시고 칭찬도 아끼지 않으신 분이셨습니다. 처음엔 형님과 마주칠 일이 없어서 잘 몰랐어요. 남편인 누나가 말을 좀 거스르게 하더라도 잘 참으라고 해서 왜 그러나 했습니다. 손이 동서가 저를 돕겠다고 일찍 와서 참 좋았어요. 손끝이 안 묻어서 생선구이나 반 건조된 요리를 척척 알아서 잘 해주시더라고요. 덕분에 푸짐한 한상을 잘 차렸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조카들까지 오니 집안이 가득 찬 느낌이었어요. 시부모님은 무슨 음식을 이렇게 많이 했냐면서 처음일 텐데 고생했겠다며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선희 씨가 바로 그러더라고요. 엄마, 올케가 했겠어요? 친정엄마 솜씨겠지. 그러면서 저를 쳐다보면서 그러더라고요. 안 그래 올케? 그래서 아니란 말도 못하고 네 하고 웃었습니다. 제가 음식을 잘 해보질 않아서 저희 엄마가 좀 도와주셨어요. 라고 했더니 또 그러더라고요. 어디 친정엄마 음식 솜씨 좀 봐야겠네. 라고 하면서 나물이랑 갈비를 조금씩 간보는 것처럼 먹더군요. 저는 괜히 긴장되어서 쳐다보는데 저를 보면서 하는 말이 맛있네. 다음엔 올케가 직접 한 음식을 먹어볼 수는 있겠지?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처음엔 각 결혼했을 때는 음식을 잘 할 줄 몰랐는데 하나씩 배우니까 금방 하게 됐다면서 당분간 시어머니한테 음식을 잘 배우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그러셨어요. 직장 다니는 애가 힘들게 무슨 음식을 배우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 별 걱정을 다 하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러는 시어머니에게 대뜸 그러더라고요. 엄마의 그 아까운 음식 솜씨를 그냥 묻어두긴 그렇잖아요. 이번에 며느리한테 잘 가르쳐 주세요. 그래 엄마도 이젠 주방일을 덜 하죠. 라고 하면서 어디 친정엄마 김치 맛 좀 보자고 하더니 김치를 한 입 먹고는 갑자기 인상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히 우리 집과는 김치 담그는 법이 다르긴 하나 보네. 맛이 왜 이래? 라고 하자 듣고 있던 아버님이 화를 내셨어요. 정성껏 차린 음식 앞에다 놓고 말이 많다. 라고 하시자 또 그랬어요. 아버지, 이 김치 맛 좀 보세요. 확실히 우리가 엄마 손맛김치에 길들여서인지 몰라도 이 맛 안 맞아요. 못 먹겠네. 저는 순간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손윗동서도 놀라는 눈치였어요. 시어머니는 감히 사돈어른이 하신 음식을 놓고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야단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저 형님, 그 김치는 어머니께서 주신 거예요. 친정엄마가 담근 김치가 아니고요. 남편도 한마디 했어요. 누나는 지금까지 엄마 김치만 먹어왔으면서 아직까지도 엄마 김치 맛을 몰랐던 거야? 라고 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손윗동서도 김치를 먹어보더니 맞아요. 어머니 김치인데요. 이게 입맛에 안 맞아요? 라고 했습니다. 형님은 그럴 리가 없다면서 다시 먹어보더라고요.
시부모님은 그런 신우이를 한심스럽게 흘겨보셨어요. 신우이 남편도 그러더군요. 참 이상한 사람이네. 어머니 김치만 그대로구만. 맛만 있구만. 못 먹겠다고? 그러자 신우이가 다시 김치를 집어서 먹어보더니 자기가 착각했다면서 아, 우리 엄마 김치가 많네. 엄마 미안. 그러자 남편이 한마디 했습니다. 누나, 뭐야? 괜히 트집 잡아서 벌써 신우이 시집살이 시켜보겠다는 거야? 뭐 내가 실수 한 번 한 걸 가지고 그러니. 옳게 미안해. 아까는 정말 맛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랬는데 다시 먹어보니까 우리 엄마 김치가 많네. 일부러 그런 거 아니네. 라고 대충 얼버무리더군요. 기분이 별로 좋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연이어 말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여지껏 우리 엄마가 혼자서 김장을 하다시피 하셨거든. 우리 엄마 김치 맛은 이번 기회에 배워두면 좋을 것 같네. 라고 말을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식구가 늘었으니 200포기를 하자고 했어요. 시어머니도 저도 손이 동서도 놀랐어요. 손이 씨는 시댁집에서 배추 농사를 짓는데 배추가 남아 돈다고 했어요. 시골에서 바로 날 잡아서 트럭으로 가져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매년 그랬다고 했어요. 저와 동서랑 함께 200포기 김장을 넉넉히 하자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희는 김치를 많이 먹지 않아서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았지만 저는 잘 몰라서 가만히 있었어요. 손이동서도 좀 많은 것 같다며 좀 더 적게 하자고 했는데 시어머니께서 배추 200포기를 그냥 준다는데 아까워서라도 해야겠다고 하셨습니다. 손이 신우이가 그러더군요. 우리 시댁집 배추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작년에 100포기 했으니까 이번엔 더 해야죠. 안 그래 옳게? 라고 저한테 그랬어요. 저는 대답도 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있었어요. 저는 친정엄마가 김장하는 것도 옆에서 보기만 해봤지 직접 해보진 않아서 가늠을 잘 못했어요. 손이 동서만 눈이 휘둥그레져서 많다고 깜짝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그리고 손이 신우이가 그러더라고요. 옳게도 이젠 우리 엄마한테서 김장하는 법도 배우고 김장하면서 이젠 살림을 하는 거야. 배추 절이는 법부터 해서 잘 배워둬. 라고 하면서 아예 날짜를 정해서 2박 3일로 김장을 해야 한다면서 연차가 가능한지 저와 손이 동서에게 물어왔어요. 남편도 연차를 써서라도 김장을 함께 돕겠다고 했고 아주버니는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시댁의 김장 계획을 손이 신우이가 다 세웠어요. 왠지 모르게 손이 신우이가 저와 손이 동서에게 은근히 이것저것 시키면서 명령하는 조가 참 불쾌했습니다. 그래도 저보다 10살이나 위라서 형님 하면서 살갑게 대하려고 했지만 친정엄마 김치인 줄 알고서 일부러 맛없다고 하질 않나. 영 손이 신우이에 대한 인상이 좋지 않았어요. 교자상 앞에 앉아서 꼼짝도 하지 않고 물 가져와라. 조카들 국 더 떠다 줘라. 생선 좀 발라줘라. 얼마나 주문이 많은지 엉덩이 붙일 새가 없더라고요. 집안 어른 힘내 행세하는 듯 보였습니다. 남편이 상을 치우는 것을 도우려고 주방에 있자 그러더군요. 집들이 초대했으면 이 집 가장은 초대 손님들과 함께 있어야지. 주방에 기웃거리고 있으면 되는 거니? 옳게는 뭐해? 빨리 과일과 차 좀 내오지 않고. 라고 하면서 식사가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커피와 차와 과일을 내오라고 닥달을 했습니다. 교자상을 3개를 치우느라 좁은 주방이 정신 사나운데 말이죠. 제가 주방일을 서툴러서 남편이 도우려 한 것이었고 선입동서가 나서서 뒷정리를 도와주어도 설거지통에 그릇이 산처럼 쌓였습니다. 그런데도 거실에 앉아서 커피 타와라, 녹차 타와라, 콜라 가져와라, 컵 가져와라 계속 그러더라고요. 손이 신우이가 뭐라든지 아랑곳하지 않고 남편이 설거지를 하기 시작하자 그것을 본 손이 신우이가 저에게 그러더군요. 올케가 설거지하면 안 되나? 모처럼 식구들이 모였는데 내 동생 설거지 뒷모습만 보고 있어야 하나? 그만하고 이리 와서 우리랑 차 한잔하라고 하게. 라고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남편에게 시댁 식구들과 거실에 가 있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다행히도 손이 동서가 설거지도 도와줘서 빨리 끝나게 되었어요.
설거지하는 중간에도 바닥에 뭐가 흘렀다면서 걸레 가져와라, 닦아라, 물티슈가 더 없느냐, 얼마나 정신사납 가는지 피곤하더라고요. 다시는 집들이건 뭐건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돌아가기 전까지 제대로 엉덩이를 차분히 붙여보질 못했습니다. 심부름 대기조 같았어요. 아무튼 집들이가 끝난 후에 드디어 김장하러 시댁에 가는 전날이었습니다. 신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옳게 할 일이 많으니까 일찍 와야 하네. 그래서 남편과 함께 일찍 갔습니다. 남편도 당연히 연차를 썼어요. 시어머니께서 벌써 각종 양념할 것들을 텃밭에서 다 뽑아다 놨더라고요. 먼저 김장할 재료를 담는 그릇을 씻는 것부터 일이 많았습니다. 손윗동서도 도착했고 신우의 남편이 몰고 온 트럭에 배추도 도착했어요. 세상에 이렇게 많은 것을 언제 다 하나 싶었습니다. 남편도 입을 쩍 벌렸어요. 아주버니는 오지 않았고 손윗동서만 왔는데 바빠서 절이는 것만 도와주고 바로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손윗 신우이가 단 한 번도 배추만 주고 갔을 뿐이지 와서 김장한 걸 도운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배추를 제공했다는 것만으로 김장한 것의 대부분을 가져다가 자기 시댁 식구들한테 인심을 쓴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김장을 맛있게 담그니까 세 사람도 생겨서 일손이 더 보태질 테니 200포기 하자고 하는 거라고 하더군요. 이렇게 힘들게 해봤자 신우이 좋은 일만 시킨다고 하면서 투덜댔습니다. 손윗동서 말대로 손윗 신우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만 주구장창 해왔어요. 옳게 일 잘하고 있는 거지? 항상 우리 엄마가 김장하느라 고생 많이 했어. 옳게가 배운다 생각하고 열심히 도와드려. 부탁해. 형님은 왜 안 오세요? 난 바빠서 못 가. 형편 봐서 갈 수 있으면 갈게. 제가 손윗동서한테 형님이 못 온다고 하더라고 했더니 김장 비빌 때도 오지 않다가 미리 갖다 놓은 김치통에다 다 담아 놓으면 그때서야 가지러 온다고 했습니다. 손윗동서는 시어머니가 혼자서 김장을 하시기엔 힘들어 보여서 그동안 군소리 하지 않고 도왔는데 200포기는 해도 너무했다면서 어차피 해놓은 김장김치를 몇 통만 가져가는데 다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참 손윗 신우가 얄밉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차까지 내가며 김장하려고 난리 치더니 본인을 정작 오지도 않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한 김장김치를 자기 시댁 식구들한테 인심 쓰면 나눠준다니 정말 웃기더군요. 손윗동서는 저에게는 미안하다면서도 자기를 다 제쳐두고 손윗 신우의 김장 담그려고 뼈빠지게 일은 더 이상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아버님한테 바쁜 일이 있어서 간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손윗동서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놀라신 눈치였어요. 그렇게 저만 남겨두고 가서 미안하다는 말을 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멘붕이 오신 것 같았어요. 일 잘하는 큰 며느리가 가고 일 못하는 작은 며느리만 남았으니 말입니다. 그래도 시어머니는 손윗 신우를 부르려고 하지 않으신 것 같았어요. 그러자 아버님이 전화를 하셔서 그러시더라고요. 네 김장이니 빨리 와서 김장하는 거 도와라. 큰애는 바쁜 일이 있어서 절이는 것만 도와주고 갔다. 당장 빨리 와. 아버님에게서 연락을 받고 시어머니와 한참 통화를 하는 것 같더니 저에게도 전화했더라고요. 완전 화가 난 듯한 목소리였어요. 옳게, 큰올케가 무슨 바쁜 일이 있다고 엄마한테 일을 다 맡겨두고 가버린 거야? 네, 할 일이 밀려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직접 연락해보세요. 아니, 내 전화를 받아야 말이지. 바쁘니까 다음에 통화하자고만 통만 왔더라고. 이렇게 경 없는 짓을 한 적이 없었는데 완전 황당하네. 올케가 엄마 좀 잘 도와서 큰올케 목까지 다 해주면 좋겠어. 부탁해. 라고 하는데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 명령하는 어투였어요. 큰올케 목까지 다 해주라니 지금이 조선시대인 줄 착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 김장하면서 정작 쏙 빠지는 경우는 어느 나라 경우인지 묻고 싶더라고요. 저는 손윗 신우의 전화를 받고 더욱 불쾌해졌습니다. 이렇게 고분고분 하다가는 완전히 저를 노예 부리듯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꾀병이란 소리를 들을까 싶어서 아까부터 배가 살살 아파오는 것을 참고 있었어요.
결혼 후 처음인 시댁 김장 담그는 일에 정말 열심히 하고 싶었거든요. 아랫배가 묵직하고 무거웠고 몸이 갈수록 차고 힘들었어요. 이마에는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방구석에서 끙끙 앓으면서 누워있자 남편이 저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보고서는 기겁을 했습니다. 그때 마침 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전화를 대신 받고 지금 아프다고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증상을 말했더니 언니가 그랬답니다. 제부, 혹시 임신한 거 아니에요? 임신 초기에 배가 아프면 유산할 수 있어요. 얼른 응급실이라도 가봐요. 오늘 무슨 힘든 일 했어요? 네, 저요. 김장한다고 본가에 왔어요. 어떡하죠? 지금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죠? 네, 큰일이네. 임신 초기는 그렇게 힘든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얼른 병원 가봐요. 남편이 언니 전화를 끊고서 저한테 물었어요. 자기야, 임신한 거 아니야? 만일 유산이 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정신없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응급실에 가자고 하면서 겉옷을 입히고 시어머니와 아버님께는 큰일 났다면서 응급실에 가서 연락드리겠다고 하면서 저를 거의 없다시피 해서 차에 태워서 가까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아파서 병원 응급실로 간다는 말에 엄청 놀라셨어요. 유산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남편 말을 듣고 괜히 일을 해본 적도 없는 며느리를 김장 200포기 절이느라 고생을 시켜서 이런 사단이 났다고 어쩌면 좋으냐고 이만저만 걱정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다행히 응급실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임신은 확인되었고 유산은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저의 손을 꼭 잡고 정말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내가 미친 거였어. 네가 왜 임신한 줄도 모르고 그 찬바닥에 쭈그리고 앉아서 배추 썰게 하고 했으니 정말 미안해.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가 힘들게 일하지 않게 하겠어. 정말 다행이야. 유산이 됐으면 어쩔 뻔했어. 저는 그렇게 자책하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나도 임신이 처음이라서 더 있다가 산부인과에 가보려고 하던 참이었어. 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언니 전에 저 임신을 알렸고 한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고 천만다행이다라고 했어요. 정말 처형이 아니었으면 저는 바보같이 그냥 지나칠 뻔했네요. 처형 정말 감사해요. 응급실 가라고 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남편은 저를 집에 데리고 와서 신주 모시듯이 대했어요. 집안일은 절대로 손도 대지 못하게 했고 가만히 휴식을 취하려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 말대로 했어요. 한편 시부모님에게 다행히 유산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니까 안심하셨고 몸조리 잘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선희 신우에게 전화해서 당장 와서 김장하는데 도우라고 했는지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옳게 둘이 짠 거야 뭐야? 아니 난데없이 한 사람은 바쁘다고 가버리고 또 한 사람은 멀쩡하더니 갑자기 유산될 뻔했다고 하고 왜 그러는 거야? 하고 단단히 화가 잔뜩 나서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자 언성을 통 높여서 말하더라고요. 그런 남편에게 전화기를 줘버렸어요. 다 듣고 있던 남편이 그러더군요. 누나는 누나 김장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 누나 김장해주다가 유산할 뻔했는데 김장이 더 중요하냐고. 앞으론 엄마 힘드니까 누나 김장은 직접 담아. 오늘 운이 아주 좋은 줄 알아. 그리고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어서 배추 200포기 절인 거 그대로 내버려두라고 했습니다. 나이도 적지도 않으신데 하다가 골병이 들면 안 하니만 못하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김장해서 대부분 누나가 가져갈 테니 누나가 직접 와서 김장해서 가져가라고 하면서 절대 해주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누워서 남편이 하는 소리를 들으니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남편 말 한번 잘한다 라고 박수 쳐주고 싶었습니다. 남편은 이번 일로 교훈 삼아서 다시는 힘든 일을 하지 못하도록 자기가 잘 막아주겠노라고 하면서 저에게는 몸조리를 잘해서 아기를 잘 낳자고 했습니다. 이미 200포기나 절여놓은 상태라서 헹구고 물 빼고 양념 준비해 할 일이 태산이라서 어쩔 수 없이 손이 시누이가 와서 김장을 했는데
허리가 빠지겠다고 곡소리를 했다고 하더군요. 그 많은 것을 시부모님과 손이시누이가 하느라 고생 많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그러더군요. 자기 누나도 다음부턴 200포기 김장하자고 다시는 하진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자고 해도 시켜도 하지 않을 겁니다. 자기 김장은 자기가 스스로 담아야죠. 아무리 손이시누이가 뛴다고 해도 저는 날아다니는 올케가 될 거니까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주인집 며느리가 들려준 놀라운 얘기 서둘러 주인집 소굴에서 탈출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친한 동창 친구를 만났습니다. 저는 지금 50대에 이제 막 들어섰는데요. 애들도 다 키워놓고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니 못 만나던 동창 친구들도 연락해서 자주 만나곤 합니다. 대부분 자식들 얘기나 남편들 얘기를 하곤 하는데 그날은 한 친구가 작정하고 결혼 초 있었던 기가 막힌 일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 친구는 신혼집을 5층 상가 건물에 꼭대기층인 5층에 방 2칸과 주방 따로 거실 별도인 신축 건물에 전세를 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주 아담하지만 새로 진 상가 건물이라서 나름대로 마음에 들었다고 하더군요. 그때 친구 남편은 누구나 다 알만한 영어 학습지 대리점을 개점한 지 얼마 안 되었었고 회원 모집을 위해서 동분서주 할 때라고 했어요. 주변의 도움을 받지 않고 그동안 모아놓은 돈과 대출을 받아서 시작한 학습지 사업이라서 자리 잡을 때까지 부업으로 학원 강사와 학부모 요청으로 알게 모르게 과외도 하고 있어서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새벽 2시가 다 되어서야 집에 돌아오곤 했었다고 하더군요. 그 친구가 결혼 후 1년 가까이 친구 남편과 함께 사무실에서 함께 일을 돕다가 임신을 하게 되자 그만두고 집에 있을 때였다고 합니다. 같은 층에는 주인집도 있었는데 완전 독립적으로 되어 있어서 서로 출입하는 입구도 달라서 이사한 후로도 주인집 아줌마 얼굴 한번 잘 보지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처음 신혼차림 옮기고 은사자 떡 들고 찾아갔을 때 주인집 아줌마의 며느리란 분이 나오더래요. 집에는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았고요. 나이도 어려 보여서 초면인데 나이를 물었더니 친구보다 1살 아래였다더군요. 3살짜리 딸이 있었는데 주로 하루 종일 집에만 있다고 하면서 친하게 지내자고 하더랍니다. 그리고 바로 제 친구에게 언니라고 부르더랍니다. 제 친구는 또래가 있어서 참 잘됐다고 생각했었고 그 뒤로 남편 따라 아침 일찍 사무실 출근하느라 서로 왕래할 일이 없었다는군요. 그런데 어느 날 주말 저녁에 친구와 친구 남편이 함께 있는데 주인집 딸이란 여자가 찾아왔답니다. 어떤 분이 새들 오셨나 하고 궁금해서 얼굴 좀 보려고 왔다고 하는데 굉장히 상냥하고 웃음이 많은 여자였대요. 한 30대 중반으로 보였는데 이런저런 쓸데없는 말을 주저리 늘어놓다가 가더랍니다. 자기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다면서 주변에 소개 좀 널리 부탁한다고 하고 명함도 친구 남편에게 주더랍니다. 그리고 친구 남편이 영어 학습지 대리점을 운영한다고 하니까 5살짜리 아들이 있다면서 그 자리에서 대본의 학습지 회원이 되겠다고 선뜻 나서는 바람에 친구네 부부는 참 호의적인 주인집 딸에게 좋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5살짜리 회원은 둔 적도 없었던 터라서 당분간 친구가 집에 있는 교재로 테스트 삼아 회원비도 받지 않고 한 달간 무료로 가르치기로 했다네요. 처음 만났던 며느리 말로는 결혼 안 한 시누이와 함께 산다고 들었었는데 아들이 있다는 말에 조금 의아했었는데 물어보기가 참 그러해서 물어보지 못했었대요. 나중에 안 사실이었지만 친구가 이사온 직후부터 데려와서 함께 키우는 거라고 했습니다. 아빠는 따로 있다고 하더군요. 친아빠에게서 데려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이의 이름은 주영이었는데 아주 말수가 적어서 묻는 말에 짧게 대답만 하고 고개만 끄덕이는 정도가 다였어요. 주인집 딸이 찾아온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주인집 아줌마가 손자인 주영이를 데리고 이사온 집 구경 좀 하자면서 차분히 놀러 왔답니다. 친구 남편이 전세 계획을 했었기 때문에 친구 남편만 주인집 아줌마를 보았었고 친구는 그때 처음 주인집 아줌마를 본 거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런저런 호구조사를 하더랍니다.
친구는 몇 살이고 친구 남편은 몇 살인지부터 해서 대리점은 어디에 있는지 잘 되고 있는지 많이 궁금해 하더래요. 친구 남편은 그때 나이 30세였고 친구는 27세라서 어머니 뻘되는 주인집 아줌마한테 깍듯이 했다고 하더군요. 그때 당시에 친구의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3년이 되었을 때인데 친정 아버지에 대해서도 엄청 자세히 묻더랍니다. 나이 들어서 혼자 계신 분들은 집에만 있으면 큰일 난다고 하면서 자기처럼 등산 동호회라도 나오시라 하라고 하더래요. 언제 친정아버지 오시면 꼭 한번 뵙고 싶고 주인집 아줌마가 다니는 등산 동호회를 꼭 한번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하더래요. 그렇잖아도 친구가 결혼해서 정말로 혼자 사시는 친정아버지가 걱정되어서 이것저것 묻는 말에 대답도 해주고 좋은 말씀을 해주신다고 생각했었답니다. 그리고 동호회 가입 연락처라면서 꼭 친정아버지께 전해드리라고 하더래요. 가입하시면 특별히 잘 챙겨드리겠다고 하길래 고맙기만 했었대요. 그리고 주영이는 딸이 혼인신고 전에 결혼했다가 이혼했고 아들을 낳아서 아빠 집에서 자라다가 데리고 왔다고 해서 더 이상 깊숙한 것을 묻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주영이가 영 짠하게 보이더랍니다. 주영이 친아빠가 엄청 잘난 사람이었었다고 하면서 주영이가 손자라서가 아니라 엄청 영특한 아이라고 하면서 잘 가르쳐달라고 하더래요. 그렇게 해서 주영이는 매일 친구와 1시간씩 만나서 코칭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친구가 사무실로 출근을 한 터라서 퇴근 후 저녁 식사 후에 왔다가 집에 있는 후론 계속해서 오전에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영이 할머니 말대로 정말 영특한 아이였다고 했습니다. 우선 아이들을 많이도 만나봤지만 이처럼 머리 좋은 아이는 처음 봤다고 했어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 만큼 학습 능력이 너무 뛰어나서 깜짝 놀랐고 친구 남편도 믿지 못해서 직접 주말에 오라고 해서 테스트까지 했다고 했는데 한 번도 영어를 해보지 않았던 아이인데 진도가 너무 빨랐다고 했습니다. 주영이를 처음 봤을 때는 또래의 아이들답지 않게 무표정한 얼굴이었고 묻는 말에 대답도 겨우 쥐꼬리만하게 하고 의사표현도 잘 하지 않아서 어떻게 이런 어린애를 가르쳐야 하나 하고 심란했었는데 완전 대박이었답니다. 스펀지 빨아들이듯이 한 번 가르친 것은 절대 잊어먹지 않더래요. 한마디로 영재였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놀란 친구네 부부는 주영이 엄마를 모셔놓고 주영이가 영특한 아이라서 특별히 교육에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다면서 가르치는 것에 더욱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었고 주영이 학습 능력에 맞도록 어떻게 영어 공부를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의논을 했다고 했습니다. 주영이 엄마는 돈은 신경 쓰지 말고 얼마든지 시키라고 했다네요. 그때가 주영이가 영어 공부 시작한 지 2달이 막 넘어갈 때쯤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때부터 5살짜리 어린아이가 영어 공부하는 교재가 엄청나게 투입되었는데도 하나도 힘들어하지 않고 잘 따라오고 매일 친구 집에서 공부하는 것을 오히려 즐겨 했답니다. 그리고 아무리 바빠도 친구 남편이 매주마다 주말이 되면 불러다 테스트도 하고 그 결과를 주영이 엄마한테 보여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주영이는 항상 친구네 부부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잘 따랐고 친구네 부부도 세상에 이렇게 특출난 애들도 있구나 싶어서 주영이를 특별하게 아꼈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영이가 그러더래요. 어제 저녁에 엄마랑 선생님 사무실에 갔어요. 라고 하더래요. 왜? 엄마가 선생님 힘드시니까 도시락 싸다 드렸어요. 라고 자랑하듯이 말하더군요. 아, 그랬어? 엄마한테 감사하다고 말씀드려줘, 주영아. 라고 했었는데 남편은 늦은 시간에 집에 오니 미처 그런 얘기를 나누지는 못했었대요. 사실 주영이 엄마가 친구 남편에게 주영이를 잘 돌봐줘서 너무 고맙다고 돈 봉투를 여러 번 건네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거절했다고는 들었대요. 주영이 학습 능력이 뛰어나다 보니 평균 표준치보다 훨씬 많은 교재비가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따로 돈 봉투를 절대 받을 수 없었고 코칭도 힘이 들지 않았었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친구 남편이 거절하자 점심 식사 대접한다고 사무실로 찾아왔답니다. 그것도 매일처럼 찾아왔다네요. 남편 친구도 주영이를 데리고 온 주영이 엄마와 점심 식사를 몇 번 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보통 식당이 아니라 근사한 비싼 레스토랑으로 예약했다면서
친구 남편을 데리고 가서 식사를 대접하곤 했다네요. 보통 학부모들이 흔히 아이들 잘 부탁한다면서 식사 대접하는 게 흔한 일이라서 별 생각 없이 호의적으로 받아들였었죠. 조용히를 전담해서 가르치는 건 친구가 하는 일이었지만 친구 남편도 신경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감사의 보답으로 그런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매일 오전에 늘 코칭 받으러 친구를 찾아오는 주영에게 한 번씩 물었었대요. 엄마가 오늘도 선생님 사무실에 가서 함께 식사하자고 하시던? 하고 물으니까 그 영리한 애가 고개를 끄덕이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친구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더래요. 대답도 대충 하고요. 그리고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주영이 엄마가 사무실에 음료수도 냉장고에다 사다 놓고 이쁜 화분도 사다 놓고 가곤 하는데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참 생각하시는 게 고마워. 한번 뵈면 말씀 잘 드려줘 라고 했다네요. 그리고 남편 사무실 책상에 꽃도 한아름 가져다가 꽂아두고 가기도 한다고 해서 그저 참 고마운 분이시라고만 생각했대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 생일이었는데 고급 와이셔츠와 넥타이를 이쁘게 포장해서 선물로 줬다면서 가져왔더라네요. 친구는 그때쯤에는 만삭이 다 되어서 출산을 앞두고 있던 때였다고 했어요. 친구는 그랬었대요. 조용히 엄마도 참, 조용히 선생님은 난데 왜 자기한테만 선물하지? 차별하시네 라고 별 뜻 없이 얘기도 했었답니다. 그러고 보니 참 이상하기도 했었답니다. 집에서 매일 조용히를 가르치고 있는 친구에게는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었고 바로 한 집이니 선물 주기도 소홀하고 인사로 성의 표시를 하려면 친구에게 직접 해도 되는데 맨날 남편 사무실로 달려가니 좀 그렇더랍니다. 그래도 조용히 엄마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으니 친화력이 좋아서 겸사겸사 그런가 보다라고만 생각했었대요. 그러던 어느 날 출산일을 일주일 앞두고 친구 남편도 긴장이 된 탓인지 과외도 줄이고 퇴근 시간을 앞당기려고 노력했답니다. 친구의 친정어머니도 안 계시는 마당에 딱히 옆에서 누가 돌봐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다네요. 조용히 코칭도 당분간 출산까지 멈추었고 그날 숙제만 했는지 확인만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한나절에 갑자기 조용히 엄마가 찾아왔다고 했어요. 손에는 홍삼 액기스를 남편 주라며 들고 왔더랍니다. 친구 남편이 힘들게 일하는 것 같다며 안쓰러워서 선물을 사왔다고 하더군요. 친구는 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차라리 어머니 갖다 드리라고 했대요. 이런 비싼 홍삼을 받을 수 없다고 젊은 사람이 이게 무슨 소용이냐며 어른들이 드셔야 한다고 마다했었대요. 만삭이라서 잘 움직이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런 친구를 물끄러미 보면서 그러더랍니다. 결혼하면 보통은 친정엄마가 사위한테 보약을 해먹이는 게 예의인데 친정엄마가 안 계시다고 했죠? 아휴, 빼빼 말라가지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못 들은 줄 알고 다시 물었어요. 네? 뭐라고요? 결혼한 여자가 살이 찌고 남편만 빼빼 마르면 욕먹어요. 오죽했으면 내가 남의 남자한테 보약해 먹이고 싶을까요? 친정엄마가 안 계시는 티가 나서 내가 대신 했다고 생각해요. 그럼 나 가요? 하고 멍 때리고 있는 친구를 두고 휑 하니 가버리더랍니다. 그때부터 기분이 팍 상했다네요. 자기가 뭔데 남의 남편이 안쓰럽다느니 결혼해서 여자만 살이 찌면 욕 먹는다더니 별 주제넘는 소리를 다 하고 자빠졌는지 기가 막혔답니다. 그리고 임신 안 해본 여자도 아니면서 만삭인 친구에게 살이 쪘다면서 한심스럽게 쳐다보고 가는 것을 보고 엄청 불쾌해서 당장이라도 다시 불러서 따지고 싶었대요. 하지만 만삭이라 숨쉬기도 힘들었을 때라서 친구는 남편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속상한 마음을 그대로 전하고 당장에 그 홍삼을 직접 가져다 주라고 시켰답니다. 그때 당시에 친구 남편에게 어찌나 흥분해서 화를 냈는지 친구 남편은 진정하라고 하면서도 그냥 하는 소리인데 지나치게 받아들인 것 아니냐며 오히려 다독거리기만 하더랍니다. 그때 당시에 친구 남편은 엄마들 사이에 입소문 나서 혼자서도 알아서들 잘하는 우수한 아이들이 남편을 만나서 더 재미나게 공부하니까 친구 남편이 나름 유명해져서 엄마들 찐팬들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아마도 주영이 엄마는 그중 한 사람이라서 자기도 모르게 빼빼하게 마른 친구 남편을 걱정을 해준다는 것이 그만 말 실수했나 보다 라고만 하더래요. 그래서 친구는 자기 마음도 잘 이해 못하는 남편과 대판 크게 싸웠다고 했습니다. 결국엔 친구의 남편이 주영이 엄마가 선물한 홍삼 세트를 돌려주려고 주인집에 찾아갔었대요. 그런데
친구 남편이 주인집에 간 지 한참이 되었는데도 하멍 차사더랍니다. 전화를 했더니 조용히 엄마랑 얘기 나누고 있다면서 금방 들어갈 테니 전화하지 말라고만 하더래요. 한참 만에 돌아온 친구 남편이 그러더랍니다. 조용히 엄마에 대해서 친구가 오해한 거라고 하면서 건강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주더라네요. 아무리 일이 많아도 적당히 운동을 해주면서 건강관리를 해야 한다며 저녁마다 공원에 조깅 코스가 잘 되어 있으니 함께 운동하자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마다했는데 어째나 고나든지 친구 남편이 그랬다네요. 와이프가 출산일이 다가와서 한시도 떨어져 있으면 안 되거든요. 모처럼 힘들게 시간을 만든 이유도 와이프 옆에 잠깐이라도 있고 싶어서인데요. 생각해 주시는 건 감사합니다. 라고 했대요. 그리고 홍삼 세트 돌려주는 건 자기의 성의를 무시하는 거라면서 절대 돌려받을 수 없다며 다시 가져가라고 하면서 가만히 옆에서 지켜봤는데 친구 남편 같은 남자가 있으면 당장이라도 시집가고 싶다면서 어쩜 이렇게 따뜻하고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 또 있겠냐면서 고마워서라도 한턱을 쏘겠다면서 저녁 식사 대접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더래요. 그러면서 조용히 엄마가 주말 저녁에만 시간이 난다면서 교회에 아주 좋은 맛집이 있다면서 식사 대접해드리고 싶다면서 홍삼 세트 거절한 대신 그렇게라도 해야겠다고 또 억지를 쓰더랍니다. 그래서 서로 한 해 만에 실랑이를 하느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온 거라고 했다네요. 그때까지도 친구 남편은 조용히 엄마가 완전 찐팬이 되었다면서 요새 엄마들한테 인기가 많다면서 앞으로 학습지 사업이 잘 될 징조라면서 신이 났더랍니다. 하지만 친구는 매우 불쾌했대요. 조용히 선생님은 정작 친구였는데 친구한테는 막말을 하고 가면서 친구 남편에게만 호의적으로 하는 것이 기분이 좋을 리 없었다네요. 그래도 그때까지도 조용히 엄마가 이상한 속셈을 가지고 있을 줄은 정말 몰랐다고 했습니다. 워낙에 조용히 엄마가 보통의 아줌마들이었고 나이도 친구 남편보다 많은 데다가 친구 남편이 해온 엄마를 일 이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할 여유도 없기도 했지만 절대로 그럴 리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아무튼 친구는 남편에게 조용히 엄마가 재수없게 느꼈다고 사실 그대로 가감없이 말했었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첫애를 낳고 나서 산후조리원에서 일주일을 보내고서 집으로 돌아온 후에 주인집 며느리가 아들 낳은 거 축하한다면서 찾아왔답니다. 집터가 좋은가 보다고 하면서 친구 아들을 보면서 기뻐하더래요. 그러더니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꼭 해줄 말이 있다고 하더랍니다. 아직 어려서 이런 경험이 없어서 당황할 수 있으니 놀라지 말라면서 자기가 했다는 말은 절대 하지 말고 새겨 들으라고 하더래요. 사실은 이해가 되진 않겠지만 조용히 엄마가 친구 남편을 노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땐 그 말에 어리둥절했다네요. 시집을 와서 보니 집안 내력이더랍니다. 시어머니도 본처로 살아본 적이 없다네요. 자기 남편과 조용히 엄마도 배다른 자식이라고 하더군요. 모두가 혼의 자식이라고 했답니다. 사실 조용히는 조용히 엄마가 이혼한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 유부남과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라고 하더랍니다. 유부남을 일부러 꼬셔서 사귀다가 두 집 살림을 차렸는데 본처가 알게 되었고 본처와 끝까지 이혼시키려고 했다더군요. 아이의 양육비를 뜯어내려고 하면서 법정 싸움까지 갔다고 하면서 말도 못하게 떠들썩했다고 하더라고요. 조용히가 본처 밑에서 자라다가 온 거라고 했답니다. 조용히 엄마가 조용히 아빠가 탐이 나서 뺏으려고 했는데 실패한 셈이라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조심하라고 하더래요. 조용히랑 친구 남편과 함께 살 수만 있다면 소원이 없겠다고 자주 그랬답니다. 그리고 친구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서슴없이 저주를 퍼붓었다고 하는데 정말 소름이 끼쳤답니다. 그리고 엄청 친구를 대놓고 질투해댔고 매일 어떻게 하면 친구 남편을 유혹할지 궁리만 하고 있다고 했는데 참 믿기 어렵더라네요. 감히 5살짜리 애 엄마가 그것도 아줌마가 아직도 총각 같은 친구 남편을 넘보다니 정말 어이없더라네요. 그리고 연기도 참 가상하기도 하고요. 조용히 엄마는 지금도 다른 유부남을 만나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친구 남편에게 완전 반했다면서 남자답고 자상하고 샤프하기까지 매력적이라면서 하루에도 수십 번 입에 오르내리곤 한다네요. 그리고 지금도 매일 친구 남편의 사무실에 들락거린다고 했답니다. 매일 저녁에 시어머니랑 앉아서 친구 남편과 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다네요.
그래서 잘 안다고 하면서 조심하라고 하면서 같은 여자 입장에서 말해주는 거라고 하더래요. 시어머니랑 대화를 하는 것 보니 지금 출산과 아기 보느라 부부간의 애정이 소홀할 테니 이때를 노려서 둘 사이를 갈라놓아야 한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네요. 아마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거라면서 주의하라고 일러주었답니다. 친구는 세상에 이런 인간들도 있을까 싶었는데 정말 그 소리를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네요. 문제는 영특한 주영이가 그 어린 나이에도 외할머니와 친엄마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고 하더군요. 주영이가 불쌍하다고 했습니다. 차라리 친아빠 밑에서 자라는 것이 훨씬 나은 편이었는데 잘못 왔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어린애가 말수도 적고 항상 안색이 안 좋고 무슨 말을 해도 도통 잘 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아빠한테 있을 때도 상처받았었는데 친엄마한테 와서도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다고 하면서 그나마 매일 선생님을 만나면서 행복해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그 나이에 정상적인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주영이는 제 친구를 무척 좋아했다고 했어요. 그래도 천성이 주영이 엄마를 닮지 않아서 주영이 엄마에게 신경질을 부리고 적대시한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조용히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그 어린애가 그랬대요. 엄마가 선생님들 사이를 갈라놓게 하면 난 엄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두고 봐. 라고 했다는데 주영이는 혹여라도 엄마 때문에 선생님을 못 만나게 될까봐 무척 두려워하고 있다고 하더랍니다. 주인집 며느리도 시집살이 하면서 정말 힘들었다고 했답니다. 시어머니와 주영이 엄마가 집안일에는 며느리에게 맡기고서 손 하나 까딱하지도 않으면서 부려먹었다고 하면서 따로 나가 사는 것이 소원인데 며느리 남편이 꼼짝도 하지 않으려 한다더군요. 주영이 외할머니인 주인집 할머니는 날이면 날마다 등산이다 뭐다 쫓아다니기 바쁘다면서 그 연세에도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이 어린 젊은 할아버지들을 꼬실까 고민하고 산다고 하더래요. 혹시 친정아버지 혼자 계신다고 한 적 있느냐고 하면서 절대로 시어머니가 소개하는 등산 동호회에 나가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친구의 친정아버지에 대해서 몇 번 언급하는 걸 들은 적이 있다고 했답니다. 이런저런 소리를 들으니 대체나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 아귀가 딱 들어맞는 것 같았답니다. 주인집의 며느리가 들려준 그 놀라운 얘기에 친구는 적잖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그 며느리 말로는 당장에 끊어내지 않으면 집착이 보통이 아니라서 갈수록 힘들어질 거라고 하더랍니다. 그리고 부탁하더래요. 주영이만큼은 계속 맡아달라고요. 주영이는 선생님밖에 없다고 하더랍니다. 미리 알게 해줬으니 얼마든지 주영이 엄마를 멀리 할 수 있을 거지만 그래도 주영이는 계속 맡아달라고 하더래요. 영리한 아이라서 잘 키워야 되는데 주영이 엄마는 그걸 잘 모르는 여자라고 하더랍니다. 주영이는 자기 친엄마보다도 주인집 며느리를 더 잘 따른다면서 그 어리디 어린 것이 벌써 외할머니와 친엄마가 못된 짓을 하는 것을 다 알더라고 했다네요. 그러면서 주인집 며느리도 틈만 나면 그 속으로서 탈출하려고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되면 정말이지 주영이한테는 절망적일지도 모른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걱정이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친구도 그랬다네요. 정말 그 말이 사실이라면 저희 부부도 이 속으로서 어떻게든 도망쳐야죠. 이런 곳에서 어떻게 아기를 키우겠어요? 라고 말했었대요. 그러자 주인집 며느리가 그러더래요. 그래도 주영이는 계속 맡아주세요. 더러운 내놓고 내색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니 절대 내색하지 말고요. 라고 했대요. 주인집 며느리가 돌아간 이후로 친구 남편에게 주인집 며느리가 한 얘기를 그대로 해주었답니다. 그러더니 그때서야 친구 남편도 그러더래요. 그렇잖아도 좀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 일부러 신경 쓸까 봐서 말하지 않았었다고 했다네요. 저녁 식사 대접한다고 하길래 몇 번을 계속 거절했는데 사무실 비품이며 다른 선생님들에게 도시락이며 떡도 돌리고 매일 점심때마다 식사하자고 찾아와서 좀 난처해졌는데 대놓고 거절하기도 참 난감했었대요. 그래서 저녁 식사를 한번 함께 했었는데 술을 엄청 권하는데 거절을 했다더군요. 그때 친구 남편은 운전 때문에 절대 술을 잘 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특히 학부모와는 절대로 술을 하지 않는다는 철칙이 있었던 터라서 더욱더 거절했었고 조심스럽게 볼 일이 있으면 집에 있는 와이프를 통해서 해주고
사무실로 일부러 와서 이것저것 챙겨주지 않아도 된다고 부탁한다고 말했다고 했다네요. 그랬더니 은근슬쩍 선생님이 너무 좋아서 그런다며 언제든지 선생님이 부르면 달려가겠다고 말하더랍니다. 그리고는 취했다면서 집에까지 친구 남편의 차로 함께 타고 왔다고 했는데 그때부터 친구 남편이 주영이 엄마를 대하는 것이 조심스러웠다고 하더랍니다. 그 다음날부터 저녁 식사 간단히 한 것뿐인데도 술 한잔 한 사이라면서 무슨 연인 사이라도 되는 듯이 톡을 날리더래요. 영수씨라고 불러도 되죠? 어젯밤 태워다줘서 고마워요. 제가 실수는 안 했겠죠? 어젯밤에 제가 기분이 좋아서 술을 너무 많이 했나 봐요. 영수씨랑 함께해서 정말 좋았어요. 오늘도 영수씨 생각하며 기분 좋은 하루 보낼 것 같네요. 연락주세요. 시간 내서 우리 또 만나요. 라고 아침 일찍 보냈더라네요. 그 시간이면 와이프도 볼 수 있는 시간인데 어쩜 그런 식으로 보냈는지 의아했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답장도 보내지 않았고 삭제해버렸다고 하더래요. 그리고 주인집 며느리가 한 말이 거짓이 아닌 것 같다면서 당장 이 집에서 나가자고 했답니다. 아무도 모르게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셋집을 내놓았고 계약하겠다는 사람이 있을 때 연락 주라고 했다네요. 주인집 할머니와 주영이 엄마가 미리 알면 회복 놓을 수도 있으니 계약할 사람이 나타나면 그때서야 핑계대고 이사할 참이었대요. 그런데 어떻게 눈치를 챘는지 주영이 엄마가 전셋집 내놓은 것을 알고는 친구한테 찾아와서 그러더래요. 경우도 없이 주인집에 말도 않고 몰래 내놓는 경우가 어딨어요? 다른 사람한테 듣고 완전 놀랐구만. 이라고 하길래 친구가 그랬다네요. 어머 그래요? 남편이 이사 가자고는 소리를 들었었는데 그새 내놓을 줄은 몰랐네요. 뭐 바빠서 그런 모양인데 그런 걸 가지고 경우가 없다느니 그러세요? 라고 했대요. 그러더니 주영이 엄마가 다짜고짜로 그러더랍니다. 새댁이 그러니까 문제야. 오죽 새댁 하는 일이 시원찮으면 새댁이 알아서 할 일을 바쁜 바깥 사람이 나서 사려니까 이런 경우 없다는 소리를 다 듣는 거지. 그러니까 남편이 딴 여자를 마음에 품는 거 아니겠어? 남자들은 다 똑같아. 자기 좋아하는 여자한테는 약한 법이거든. 라고 했대요. 기가 막혀서 그랬대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감히 내 남편한테? 라고 했더니 그러더래요. 네가 아무리 나보다 젊고 이뻐봤자 소용없어. 두고 봐. 라고 하면서 가버리더래요. 정말 얼척이 없었는데 아기가 자고 있어서 큰소리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해서 말해줬더니 침착하라고 자기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 했대요. 가만 보니 주영이 엄마가 톡을 계속 날리는데도 차단해버리고 메시지를 보내도 답장도 없고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아서 예전 반복대로 잘 먹혀 들어가지 않으니까 약이 올라 있었던가 보더랍니다. 영수씨 하면서 또 대리점으로 찾아왔길래 사무실로 불러서 싸늘하게 말해줬답니다. 주영이 어머니, 여기가 주영이 어머니 놀이터인가요? 여기 일하는 사업장이에요. 주영이 낯을 봐서 그동안 참아왔었는데 어디 경우도 없이 남의 일하는 사업장에 무단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영이 어머니가 여기 출입하는 거 불편하니까 당장 나가주세요. 그리고 그 나이 먹도록 남의 사무실에 노크도 없이 들어오는 예의범들을 못 배우셨나요? 당장 나가세요. 라고 해버렸다더군요. 사실 친구 남편은 좋게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한참 나이 먹고 못생긴 아줌마가 주제 파악도 못하고 친구 남편한테 침을 흘린다고 생각하니 도저히 구역질이 나려고 해서 참을 수가 없었다더군요. 갑작스런 친구 남편의 태도에도 정말 미안해요 영수씨. 그저 영수씨가 보고 싶어서 왔을 뿐이에요. 점심 같이 해요. 라고 여전히 그러더래요. 그래서 친구 남편이 사무실 밖으로 밀다시피 해서 내보내고 문을 닫아버렸는데 한참을 대리점 안팎을 돌아다니다 가더랍니다. 원래 낮에는 대부분이 다른 학습지 교사분들이 외근 나가고 없기 때문에 격리 외에는 대리점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격리 말이고 하면 마치 자기 대리점이나 되는 것처럼 굴더래요. 그래서 친구 남편이 여러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세집을 내놓았는데 한 곳에서 계약하겠다고 연락이 와서 사무실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답니다. 이사하기 전날에 주영이에게
사정이 생겨서 갑작스럽게 이사를 간다고 했는데 고개를 푹 숙이고 주영이가 눈물을 뚝 흘리더래요. 그러면서 이사 안 가면 안 되냐고 하면서 계속 울더랍니다. 그리고는 그 어린애가 그러더랍니다. 선생님, 우리 엄마 때문에 이사 가는 거죠? 저도 이제 미워하시는 거죠? 저도 선생님 따라 가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별로 말수가 적던 아이가 언제 그렇게 친구랑 정이 들었는지 말도 많아지면서 속마음을 그대로 말하는데 참 어떡하나 하고 답답했답니다. 그리고 선생님한테 찾아가면 안 되냐고 그러더래요. 그 어린애가 얼마나 마음 둘 데가 없으면 저럴까 싶어서 가슴이 아팠다고 했습니다. 남편에게도 이사를 가더라도 주영이만큼 계속 맞고 싶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주영이 엄마가 핑계대고 계속 친구 남편의 주위를 맴돌 텐데 기분 나쁘다고 하면서 다른 선생님으로 교체하자고 했대요. 그렇게 탈출하듯이 황급히 이사해버리고 친구 남편도 단호하게 주영이 엄마에게 대했더니 차츰 포기를 하는 듯 싶었고 찾아오는 일도 줄었다고 했습니다. 주영이 일 때문에 상담받고 싶다고 해도 담당 교사와 상의하라고 하고 찾아와도 모른 척 했더니 어느 날 회원도 탈퇴하고 그 뒤로는 연락이 없었답니다. 그렇게 10수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우연히 재래시장에 갔다가 우연히 야채가게 들리게 되었는데 거기에 있던 야채가게 아주머니가 친구를 알아보길래 봤더니 그 주인집 며느리였대요. 먼저 친구를 알아보고 반겼다면서 그때 당시 이혼을 하겠다고 했더니 어렵게 분가를 겨우 하고 야채가게를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친구가 제일 먼저 주영이가 잘 컸냐고 물었더니 주영이가 친구네 부부가 이사간으로 바로 자기 친아빠한테 연락해서 엄마랑 살기 싫다고 떼를 써서 친할머니 밑에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는 연락을 못 받았는데 다행히 잘 커서 명문대학에 입학했다고 들었답니다. 외할머니와 친엄마를 극히 싫어해서 한 번도 만나주지 않았다고 했다네요. 주인집 할머니는 그 사이 암으로 세상을 떴는데도 주영이는 찾아오지 않았었고 특히나 주영이 엄마가 그동안에도 다른 유부남과 문제를 일으키다 소송을 당해서 위자료로 돈도 날리면서 부동산 증기업도 소문이 안 좋게 나는 바람에 수입이 예전만큼은 하지 않고 있다가 사기꾼 유부남을 영케 잘 만나더니 주영이를 낳으면서 뜯어낸 돈을 다 날려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또 몸이 좋지 않다고 하면서 병간호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단칼에 거절했다고 하더랍니다. 시집에서 함께 살 때 노예처럼 부려먹던 주영이 엄마를 뭐가 이뻐서 병간호 해주겠냐며 한 번도 찾아가 보지 않는다고 했는데 아마도 주영이한테도 죽는 소리 하면서 아들 노릇을 부탁했다고 하는데 주영이가 그랬다며요. 저한테 정상적인 걸 단 하나라도 보여준 적 있었나요? 엄마도 아빠도 그리고 예전에 선생님도 결국엔 엄마가 다 뺏어갔으면서 이제 와서 아들이라고 연락해요? 나한테 정상적인 걸 기대하지 마세요.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제가 스스로 살기 위해서 엄마한테서 도망쳐서 아빠한테로 갔던 거예요. 저한테는 엄마는 없어요. 라고 했다고 했어요. 주영이의 단호한 말을 들었던 주영이 엄마는 뒷목 잡고 쓰러질 뻔했다고 하더랍니다. 완전 외롭게 돈도 없이 혼자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모양이라서 배다른 남동생인 주인집 며느리 남편에게 맨날 연락해서 도와달라고 사정을 하는데 남편도 그리 이복 누나한테 별 정이 있는 게 아니라서 병원에 몇 번 가보기만 할 뿐이고 그게 끝이라고 하더랍니다. 친구는 그래도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주영이가 내내 걸렸었는데 잘 자라주었다니 안심이 되었답니다. 다행히도 주영이 엄마를 닮지 않고 삐뚤어지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청명한 아이라서 참 안타까웠었는데 주영이가 좀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잘 자라둔 주영이에게 칭찬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언젠가는 만날지도 모르겠지만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친구는 지금도 그런 비정상적인 엄마 밑에서 그런 영특한 아이라서 기억에 많이 남는다고 하면서 주영이가 잘 되기를 바란다고 하더군요. 나도 주영아, 화이팅이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좋은 날 되세요.
안녕하세요. 오면사입니다. 오늘은 친구 결혼식장에 갔다가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고 망연자실했습니다. 란 내용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제 친한 친구 중 한 명이 결혼을 했습니다. 같은 대학교 친구인데 졸업 후 각자 직장생활 하는 중에도 자주 만나는 7인방 친구 중 하나였어요. 그 친구 이름은 서연이었는데 유독 부모님에 관해서는 일절 말하지 않았었죠. 연년 때는 오빠가 한 명 있다는 것 말고는 집에도 놀러 가본 적이 없었어요. 대학교 졸업 때도 엄마와 오빠가 왔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연인의 가족들을 봤었네요. 연인의 집은 유복해 보였어요. 매년마다 가족여행도 잘 다니고 연희가 알바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을 만큼 연희 아버지께서 경제적인 뒷받침도 잘 해주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연희 엄마도 전업주부로 계셨는데도 풍족하게 사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반대로 대학교 졸업식 때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부대찌개 전문점을 운영하시느라 바쁘실 거라서 오시지 말라고 미리 말씀드렸기도 했고 행여라도 나이 많으신 외할머니께서 오실까봐 제가 졸업식에는 취업한 회사 때문에 바빠서 참석 못한다고 해서 아무도 오지 않도록 했었어요. 저는 친구들을 집으로 자주 불렀어요. 저희 부모님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혼하셨는데 7인방 친구들한테도 모두 말했어요. 아빠가 바람나서 두 집 살림하다가 본초와 자식 하나인 딸을 버리고 첩인 여자한테 가버렸다고 말해주었어요. 그런 좋지 않은 가정사를 친구들한테까지 숨기고 싶지 않았고 오히려 친구들한테 털어놓고 떠나간 아빠를 마음 놓고 원망하는 것이 속이 다 후련했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저는 세상에 정말로 우리 아빠가 최고인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엄마와 저를 버리고 가버린 아빠를 보고서 충격을 받았었죠. 그때 엄마는 매일 울고불고 떠나버린 아빠를 저주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어린 나이인데도 엄마를 불행하게 만든 아빠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엄마는 그 뒤로 재혼도 하지 않으시고 저와 함께 살았습니다. 제가 알기론 엄마에게도 재혼의 기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마다 엄마가 퇴짜를 놨던 것 같았어요. 아빠한테 한번 되었던 터라 더 이상 남자들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외할머니께서는 생전 해보지도 않았던 식당을 운영하면서 고생하는 엄마를 매우 안쓰럽게 생각하셔서 재혼을 할 것을 권하셨습니다. 엄마가 혼자 살기에는 아직 젊었고 미모도 상당했기 때문에 주변에 재혼 선도 들어왔었던 모양이었어요. 그렇지만 엄마는 꼭 저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결혼 같은 것은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저도 사실 엄마가 재혼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아빠도 떠나고 없는 마당에 엄마까지 재혼하면 낙동강 오리알 신세 마냥 혼자 떨어져 나가는 듯한 느낌에 매우 두려웠었죠. 아빠가 엄마와 이혼한 뒤론 딱 한 번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뒤론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말로는 그 나쁜 여자가 아빠가 저와 만나는 걸 막는다고 하더군요. 아주 못된 여자라고 했는데 어린 마음에도 엄마와 아빠를 갈라놓은 그 아줌마에게 대한 적개심이 불타올랐었네요. 저는 아빠와 그 나쁜 여자에 대한 적개심을 가감없이 친구들 앞에서도 드러냈었죠. 그리고 엄마와 이혼 후에도 딸 자식이 잘 크고 있는지 어떤지 연락 한 번도 하지 않아서 이혼한 아빠가 어디에 사는지조차 알 수 없었어요. 엄마 말로는 약속했던 양육비를 처음 몇 달은 보내왔는데 그 뒤로는 끊겼다고 했어요. 아마도 그 나쁜 여자가 송금을 못하게 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엄마도 아빠랑 연락하기 싫어서 달라고도 하지 않았대요. 그러면서 차츰 엄마와 저는 아빠를 잊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 결혼식장에 갔습니다. 결혼식장에 일찌감치 미리 도착했습니다. 신부 패물이랑 지갑 등을 맡아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챙기기로 해서 신부 옆에 딱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 다른 몇몇 친구들과 미리 와 있던 저는 신부가 도착하자마자 사진 찍기에 바빴고 한참 부산스럽게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방금 도착하신 친구 부모님과 오빠가 신부 대기실로 들어왔어요. 아름답고 행복한 신부로 변한 딸의 모습을 보고자 한껏 한박 웃음을 지으시면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했습니다.
들어오시는데 제 친구의 신부 아버지가 낯이 익었어요. 저는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고 다시 봤어요. 그렇지만 오래전에 떠난 아빠 얼굴이었어요. 아무리 시간이 많이 지났다 해도 혼남이었던 아빠 얼굴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키도 크고 날씬했었는데 약간 살집이 생긴 것 말고는 그대로였어요. 분명히 신부인 제 친구가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분명 제 아빠가 맞는데 저를 보고도 못 알아보더라고요. 신부가 아빠라고 소개하자 다른 친구들 모두가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인사고모고 머리를 한 대 얻어 터진 것 마냥 멍했었고 왜 아빠가 이런 기막힌 시점에 내 앞에 나타났는지 그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빠 옆에서 신부를 향해서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아줌마가 엄마와 제가 그토록 증오했던 그 여자였다는 건데 바로 그 여자가 내 친구의 엄마란 것인데 정말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믿을 수 없었어요. 아빠는 친탈이 바로 눈앞에서 놀란 토끼눈 마냥 하고서 있는데도 못 알아보고 신부에게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눈길로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다며 사진도 함께 찍으며 세상에 둘도 없는 사이좋은 부녀지간임을 자랑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저는 꼼짝도 못하고 아빠라고 감히 불러보지도 못하고 멍하니 한참을 있었더니 아빠와 친구 엄마가 신부 측 친구들에게 결혼식 끝날 때까지 잘 부탁한다며 당부하면서 나갔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도 다 있을 수 있을까 싶었네요. 저는 곧바로 신부인 연희에게 물었어요. 아버지 이름이 김태자 숫자 김태수가 맞니? 라고 했더니 깜짝 놀라며 어떻게 이름을 알고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아빠가 맞냐고 연희에 물었더니 당연히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기가 막혔어요. 어떻게 친아빠일 수가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신부인 연희는 얼굴에 새하얗게 질린 내 표정을 보더니 걱정스럽게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자기 아빠를 어떻게 아느냐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네 아빠라고? 원래는 내 아빠였어. 뭘 알고나 말을 해. 라고 했더니 거기 있는 친구들 모두가 놀랐습니다. 그러면 네 엄마는 멀쩡한 우리 가정을 파탄시킨 주범이냐고 대묻자 연희도 얼굴이 순간 굳어버렸어요. 거기 있던 다른 친구들도 놀라서 웅성웅성 거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장 신부 대기실에서 나와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빠가 연희 결혼식에 나타났는데 연희가 자기 아빠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믿을 수 없다고 하시면서 결혼식장에 있는 신부의 아빠와 엄마 사진을 찍어보내라고 하셨어요. 저는 아직 결혼식 시작 전에 이른 시각이라서 손님 맞이하려고 준비하면서 신랑 측 부모님과 담소를 나누고 있는 신부 측 아버지와 엄마의 사진을 찍어서 보냈더니 엄마가 맞다고 확인하시면서 기가 막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연희가 친아빠라고 하던데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엄마도 당시에 아빠가 두 집 살림을 했어도 딸을 낳았는지는 몰랐었다고 분개했습니다. 당시에 그 나쁜 여자에게는 이미 다른 남자의 아들이 하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어요. 아마도 그 아들도 다른 유부남과 바람 피우다 낳은 자식일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순간 열불이 났습니다. 연희와 내가 이런 인연으로 만나는 것도 놀라웠지만 더욱 화가 나는 건 같은 해에 태어난 연희와 나를 두고 저울질하고 있다가 저를 버리고 연희한테로 갔다는 사실에 무척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든 연희 엄마에게도 증오감이 증폭되었고요. 엄마는 친구였던 연희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던 터라 이런 기막힌 사실에 매우 놀라시고는 저한테 좋은 꼴 보지 못할 테니 결혼식장에서 바로 나와버리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오기가 생겨서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가증스럽게 행복한 아빠 미소로 연희를 쳐다봤던 나를 버렸던 아까 그 아빠의 모습이 다시 오버랩되면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기 힘들 만큼 분노가 차오르는데 심장이 쿵쾅거릴 정도로 안정이 되질 않아서 심호흡을 크게 한번 쉬고 조용히 눈을 감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른 척하고 참고 지나칠 것인가 아니면 뒤집어 엎어버릴 것인가 하고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아까 제가 했던 말 때문에 친구들이 나를 찾아와서는
왜 그러는지 자초지종을 물어왔어요. 저는 대답 대신에 일단 연희에게 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위층의 한간 화장실로 가서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저는 결정했습니다. 평생을 아빠한테 받은 상처를 안고 사는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받은 상처를 돌려주지 않으면 제가 평생 동안 오늘 받았던 상처를 기억하면서 괴롭게 살아갈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마침 아기 기저귀를 갈려고 애기 엄마가 들어왔어요. 그 애기 엄마한테 일회용 비닐 장갑을 하나 더 얻어서 아기한테 나온 오물 쓰레기들을 얻어와서 바로 한껏 차리고 서 있는 연희 엄마 얼굴에 바로 쳐 발랐습니다. 뜻밖의 봉변에 곱디고 온 한복에 비싼 화장까지 했는데 입에까지 쳐들어간 오물에 경악하고 나자빠졌습니다. 아빠도 바로 눈앞에 와 서 있는데도 자기 친딸을 못 알아보더군요. 참 얼척이 없었습니다. 가증스러운 아빠 얼굴에도 나머지 오물을 냅다 들어 부어버렸습니다. 마주보고 있으면서 손님 맞이 중이던 연희 예비시댁 부모님도 경악하고 소리 질렀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분들께 말했습니다. 여기 한 분은 제 아버지인데요. 자기 친딸을 못 알아봐서 정신 차리라고 한 거고요. 여기 이 아줌마는 유부남을 꼬셔서 가정간탄 시킨 여자라서 꼴 사나워서 제가 정신 좀 차리고 살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정신이 나가서 이런 콩가루 지방과 사돈 맺는 것 같은데 함께 오물 뒤집어 쓰실 건가요? 라고 했더니 들어오던 하객들이며 주변의 사람들이 모여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연희 신랑과 오빠가 달려들어서 이게 무슨 짓이냐며 저를 끌어내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소란스러움을 듣고서 뛰쳐나온 신부가 소리쳤습니다. 내 동생한테서 당장 손 떼지 못해? 하면서 연희 오빠와 신랑한테로 달려와서 저를 데리고 신부 대기실로 왔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하고 아빠가 너한테 준 상처는 정말 미안하다. 내가 대신 사과할게. 너랑은 친구였지만 이제 네가 내 동생이란 걸 알았으니 우린 남남이 아니야. 오늘은 이만큼만 해줘. 내 결혼식이잖아. 라고 했습니다. 막상 연희가 그렇게 나오니까 좀 머쓱하더군요. 사실 연희 엄마랑 아빠가 나쁘지 연희가 무슨 죄가 있다고 행복해야 할 결혼식에 파토날 일이 뭐랍니까?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네가 언제 봤다고 나보고 동생이래? 나 너 같은 언니 없거든. 언감생심 꿈도 꾸지 마.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연희가 오빠를 부르더니 엄마랑 아빠랑은 오물을 뒤집어 썼으니 씻으러 가시라고 하고 신부 측 어머니 입장과 신랑 아버지와 신부 손을 잡고 입장하는 순서를 없애고 신랑과 함께 입장하는 것으로 해서 간략하게 결혼식을 끝내자고 하더군요. 이미 대부분의 하객들이 신부 측 부모님의 오물 세례 받은 걸 목격했기 때문에 술렁이기 시작했는데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예정대로 결혼식은 시작되었습니다. 신부 측 부모님 석이 비어있는 상태로 결혼식이 진행이 되어서 신랑 측 하객들이 말들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자마자 바로 나와버렸고 바로 엄마한테 달려가서 자초지종을 모두 다 얘기해 줬습니다. 엄마는 그냥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제가 한마디 했어요. 그런데 엄마, 연희가 나보고 동생이라고 하는데 기분이 묘했어. 그날 저녁에 연희한테서 톡이 왔어요. 네 덕분에 난리 북새통이었지만 그래도 결혼식은 잘 치러서 다행이다. 이제 금방 제주도에 도착했어. 성질 사나운 내 동생아, 내가 네 언니니까 앞으로 깍듯이 언니로 모시렴. 그럼 신행 다녀와서 동생 어머님께도 인사드리러 갈게. 괜찮지? 내 동생의 어머니이면 내 어머니나 마찬가지지. 그치? 내가 대신해서 우리 엄마와 아빠의 용서를 빌게. 설마 우리 엄마와 아빠가 미운 것이지 내가 미운 건 아니지? 너와 나는 피를 나눈 자매이니 어찌됐건 내가 언니니까 동생인 너를 잘 챙겨줄게. 기대해라, 내 동생. 톡을 보니 미연이를 미워할 수가 없었어요. 틀린 말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도 답을 보냈습니다. 그래? 갑자기 언니가 되어서 어른스러워졌네?
얼마나 언니 노릇 잘하는지 이 동생이 잘 지켜보겠어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로 신행 다녀와서 제일 먼저 신랑과 저희 집에 인사 왔습니다. 선물도 저희 것과 엄마 것을 따로 해서 아주 정성스럽게 준비했더라고요. 엄마도 막상 신행 갔다가 처음 우리 집으로 인사 온다고 하니까 얼떨떨 했는데 저희 엄마한테 큰어머니 절 봐주세요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날에 저희 엄마와 아빠 때문에 받은 상처를 제가 대신 아물게 해드릴 순 없지만 대신해서 용서를 빌고 싶습니다. 저는 제 동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큰어머니로 생각하고 잘 지내고 싶습니다. 라고 했어요. 엄마는 마음 씀씀이가 갸륵하다고 하시면서 어른들이 죄가 많은 거지 너네들이 무슨 죄냐고 하셨어요. 그런 뒤로 연희는 저희 엄마에게도 어느 순간부터 제가 부르는 것처럼 엄마라고 부르고 엄마 가게에 와서 딸처럼 일손 부족할 때 도와주곤 했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친엄마가 이러는 거 싫어할 텐데 이렇게 해도 되냐고요. 그랬더니 나도 이제 다 큰 어른인데 부모님 눈치 따라 행동할 때는 아니지. 네가 우리가 이런 사이인 줄 몰랐을 때부터 처음에 너네 집에 친구를 데리고 가서 너희 가정사를 얘기하면서 원망하던 유부남 꼬신 그 나쁜 아줌마가 나도 미웠었어. 상처받았을 네 마음도 이해가 갔었고 그때 나는 다행이라고 생각했거든. 적어도 우리 엄마 아빠가 그런 사람이 아니어서 다행이라고 여겼었는데 어이없게도 너한테 그런 상처를 입힌 당사자였다니 나도 용납이 안 돼. 너는 내 영원한 동생이니까 부모님 일로 우리 사이가 갈라지는 일이 없도록 하자 했습니다. 참 우습게도 연희는 친구에서 갑작스럽게 저희 언니로 변해버렸네요. 여전히 연희 엄마 그리고 저를 버렸던 아버지를 용서할 수는 없지만 이젠 더 이상 증오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이게 다 연희 덕분인 것 같아요. 제가 아빠 딸이란 걸 알고서는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여러 번 밝혀왔지만 제가 거절했습니다. 마음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빠에 대한 정도 없었고 딱히 촉할 만한 일도 없으니 어른이 다 되어서 만난들 무슨 소용이겠냐는 생각입니다. 세상 일은 알다가도 모를 여지경 속인 것 같습니다. 저희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명이 배다른 동생이었다니요. 자기가 몇 달 빨리 태어났다는 이유로 언니 행세를 하는 연희가 제법 우습기도 하지만 친언니처럼 따뜻하게 챙겨주려고 하는 모습이 저를 웃게 합니다. 제 친구이면서 언니가 되어버린 연희와의 인연이 잘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날 되세요. 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이 얘기를 꺼내야 할까요? 수십 년의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거슬러 내려가겠습니다. 저희 집은 매우 가난했어요. 딸 넷에 남동생인 아들 하나 그리고 말단 공무원이셨던 아버지와 살림만 하셨던 어머니가 계셨죠. 그때는 어렸을 때라서 그렇게 가난했었는지는 모르고 살았습니다. 가난한 집이었지만 보수적인 아버지 성격 탓에 딸만 넷을 낳고도 제 남동생을 낳으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왜 그렇게 어려운 형편에 아들을 낳으려고 그 고생을 마다하지 않으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방 2칸짜리 마당도 좁은 작은 집이었는데 경사진 곳에 지어진 집이라서 골목보다 지대가 낮아서 비가 많이 오거나 하는 날이면 집으로 물이 닥치기 일쑤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엄마는 밤새 잠도 자지 못하고 모래주머니로 대문 틈 사이로 들이치는 물을 막아내느라 꽃방 날을 세우곤 하셨죠. 제가 본 어렸을 적의 기억은 엄마는 하루 종일 집안일에 치여 사셨다는 거예요. 연탄불에 밥하고 휘발유 골로에 국도 끓이고 새수물을 데워서 마당에 붙어있는 비좁은 욕실 겸 수도꼭지가 있는 창고로 데워진 물이 담긴 통을 날라다 주어야 했습니다. 요즘같이 추운 날이면 온 식구들이 욕실 대용으로 사용했던 창고에 있는 물이 얼어붙을 정도여서 비좁은 부엌에서 세수하고 씻기도 했고 저는 늘 부엌에 빨간 다라이를 놓고 목욕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엄마는 늘 좀 더 큰 집으로 이사 가기를 원하셨어요. 덕봉이었던 아버지 월급으로도 아끼고 저축하며 살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제 나이 또래의 남자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엄마는 굉장히 그 아이를 반겨주셨죠. 그 남자아이는 재혼한 고모의 의붓 아들이었습니다. 잘 살던 고모가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잠깐 동안만 할머니한테 맡겨놓고 갔었는데 할머니가 몸이 불편하셔서 아버지가 데리고 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좁은 집에 식구가 하나 더 넣는 셈이었죠. 그 남자아이의 이름은 김민중이었어요. 엄마와 아버지는 민중이를 반갑게 맞이해줬고 저한테도 또래니까 친하게 잘 지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엄청 싫었어요. 사실 저는 언니들한테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잘 지내고 있었지만 아버지와 엄마는 온통 제 남동생에게만 일방적인 사랑을 주셨거든요. 물론 엄마와 아버지가 저를 소홀히 대하거나 하진 않으셨어요. 아버지는 제가 복동이라서 엄마가 남동생을 낳았다고 더 이뻐하시는 편이었죠. 하지만 특별히 귀히 대하는 제 남동생에겐 비할 바가 못 되었어요. 그래도 바라고 바랐던 남동생이라서 온 식구들이 떠받들고 살았었죠. 참 애매한 위치에 있었던 저에게 또 다른 남자아이가 나타나서 가족들의 관심을 받고 있으니 정말 싫었습니다. 그 애는 성격도 좋아서 금방 적응해서 마치 자기 집처럼 그 좁은 집에서 뛰어다니고 하는 그런 모습도 싫었어요. 언니들도 민중이한테 누나처럼 잘해주고 엄마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제가 약간 소외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미워했어요. 저는 원래 순한 성격이었는데 민중이한테만큼은 심하게 굴었어요. 얄미워서 꼬집기도 많이도 꼬집었어요. 엄마가 민중이에게 맛있는 반찬을 주면 홀겨보면서 째려보곤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내 눈치를 살살 보던 민중이가 때론 불쌍해 보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정말 밉더군요. 그런 저를 언니들이 야단도 많이 치고 엄마도 저를 타이르곤 하셨습니다. 그럴수록 불쌍하다며 민중이를 더 감싸셨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민중이에게 너네 집에 빨리 가버리라고 소리 지르곤 했었죠. 그때는 어린 마음에도 제 눈치만 보는 민중이가 불쌍해 보여서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도 잘 제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나를 꾸짖는 언니들이나 엄마가 싫었고 정말 내가 나쁜 애였구나 라는 생각에 약간 혼란스러운 감정이었어요. 엄마 말처럼 부모를 떠나와서 혼자 많이 주눅이 들어있는 민중이한테 제가 친구처럼 잘 해줘야 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하는 말은 그 어린 나이에도 다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게 뜻대로 되지 않더군요. 아마도 지금 생각해보니 하루 종일 집안일만 하시는 엄마의 사랑을 남동생에게 뺏겼었는데 민중이가 와서 엄마와 언니들의 사랑을 받는 것에 굉장히 질투가 났었던 것 같습니다. 그로 나중에 민중이가 떠난 뒤에도 오래도록 양심의 가책이 왔습니다. 잠깐 동안만 있겠다던 민중이는 국민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어서야 저희 집을 떠나서 자기 아버지한테로 갔습니다. 그렇게 밉고 구박했던 민중이가 막상 간다고 하니까 마음이 좋은 것만은 아니었어요. 아버지 따라서 가려던 민중이가 저희 엄마 품에 달려와서 울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던 저도 민중이가 이제 한 식구처럼 정이 들만 했었는데 가버리니까 섭섭했습니다. 매일처럼 못되게 굴고 함부로 했던 제가 미안했어요. 그 어린 나이에도 민중이에게 미안했었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민중이는 저를 한 번도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가버렸죠. 엄마 아빠도 없이 눈치만 보는 불쌍한 애를 난 왜 그렇게 못되게 굴었을까 하고 자책을 하곤 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지만 고모는 민중이 아버지와 또 이혼을 한 상태였다고 하더군요. 고모는 민중이를 이혼과 동시에 민중이 아버지에게 보내버리려고 했는데 엄마가 마다하셨대요. 민중이 아버지가 사업이 완전 망해버려서 민중이를 데려가서 잘 보살필 형편이 못 되는 것 같아서 더 데리고 있겠다고 했었다는군요. 민중이 생모도 아주 어린 나이에 헤어져서 연락이 끊겼던 터라서 그런 민중이를 엄마가 많이 불쌍해 하셨어요. 그래서 민중이 아버지에게 나중에라도 민중이가 엄마한테 오고 싶어하면 언제든지 민중이 데리고 놀러 오라고 했답니다. 그렇게 헤어진 후로도 이혼한 고모와는 별도로 민중이가 정이 들어버려서 늘 궁금해 하셨어요. 그래서 가끔씩 민중이 아버지와 전화 통화를 하는 걸 여러 번 봤었고
엄마가 민중이랑 통화도 했었어요. 그러다가 민중이 아버지가 기반이 잘 잡혀서 살만했는지 다시 재혼을 했다는 말만 듣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엄마는 무소식이 희소식이려니 하셨고 그렇게 잊고 살아왔어요. 저는 가정이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곧잘 하는 편이라서 대학에 입학했어요. 우리 언니들 모두 다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취업했습니다. 모두 가정 형편 때문에 대학 진학은 꿈도 못 꿨거든요. 언니들은 저와 남동생만큼은 제대로 공부시키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언니들이 취업해서 번 돈으로 엄마에게 생활비를 조금씩 보태니 저와 남동생에게 학원도 보내주기도 했고 저의 대학 학비도 일부 보태기도 했었죠. 다행히도 저는 대학에 입학해서 무난하게 졸업했습니다. 하지만 남동생은 가족들의 모든 기대에도 불구하고 공부에는 영 취미가 없었어요. 엄마와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꼭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었던 터라서 재수를 3번이나 했는데 또 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엄마와 아버지가 실망을 해서 남동생에게 야단을 치거나 화를 내거나 하진 않으셨어요. 언니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오히려 행여나 마음이나 다치지 않았을까 하고 남동생을 걱정을 했을 정도였죠. 그렇게 온 식구들이 제 남동생을 어린아이처럼 끔찍이도 사랑했습니다. 이제 다 큰 청년인데 말입니다. 오로지 저만이 제 남동생에게 유일하게 야단치며 공부를 그따위로 하면 백날 해봤자 소용없다고 이빠른 소리를 했었죠. 언제까지나 언니들이 남동생이 뒷바라지를 해줄 수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남동생에게 재수는 안 된다고 했고 눈을 낮춰서 목표하는 대학보다 낮은 곳으로 입학할 것을 권했어요. 그렇지만 가족의 기대치가 목표로 하는 대학이었던 만큼 남동생은 그것을 저버리고 싶지 않았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남동생은 심한 말다툼을 했어요. 우리 집에 기둥이고 장남인 네가 언제까지나 무책임하게 재수만 하고 있어도 되는 것이냐, 그 뼈아프게 잔소리를 했었죠. 큰언니도 너 때문에 시도 못 가고 있는데 정신 차리라고 했었고 분수에 맞는 대학에 가라고 했습니다. 그날따라 남동생은 고개를 숙이고 제 말을 끝까지 듣고 있다가 친구를 만난다면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이었어요. 군대 복무 중에 휴가 나온 친구를 만나고 나오는 길에 뺑소니 차에 치였던 겁니다. 친구를 만나면 늦게 들어와도 엄마는 꼭 남동생이 들어와야 잠이 드셨어요. 그날도 깨어있었던 엄마가 먼저 연락을 받았는데 얼굴이 하얘져서 말을 더듬더군요. 남동생은 그렇게 뜻밖의 사고를 당해서 수술 도중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엄마는 처음에는 믿지 않으시다가 병원에서 쓰러지셨어요. 아버지는 남동생을 잃은 슬픔에 빠질 새도 없이 엄마가 정신을 잃고 한참을 제정신을 찾지 못해서 어쩔 줄 몰라 했고 그걸 지켜보던 저도 큰 충격에 빠졌었죠. 안녕이란 인사도 없이 이렇게 험하게 갈 수가 있는지 의심이 갔고 바로 그렇게 모질게 마구 퍼부었던 자신이 정말 미웠어요. 이렇게 저희 가족들 모두가 멘붕 온 상태에서 어떻게 멘탈을 잡고 있을지 모를 때에 한 청년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날은 남동생이 사고가 나서 하늘나라로 간 다음 날이었어요. 엄마는 링게를 맞으면서 누워 계셨고 저는 엄마 옆에서 정신이 반 나간 상태에서 훌쩍거리며 울고 있었습니다. 병실 안으로 누가 들어와서 옆에 있는지도 모른 채로 엄마 옆에서 엎어져서 훌쩍거리고 있었죠. 누가 제 어깨를 토닥거리는 것 같아서 돌아봤는데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엄마한테 그랬어요. 엄마, 저 왔어요, 엄마. 낯선 청년이 엄마한테 엄마라고 부르는 것이 이상하다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희한하게도 엄마가 희미하게 눈을 뜨더니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정수야, 언제 왔니? 마치 깨어있었던 사람처럼 남동생의 이름을 불렀어요. 네, 이제 금방 왔어요. 라고 하면서 엄마 손을 잡고 마치 남동생인 것처럼 다정하게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그때부터 그 청년을 남동생이라고 여겼어요. 그는 다름 아닌 오래전에 헤어졌던 민중이가 소식을 전해 듣고 찾아왔던 거예요. 키도 크고 멋진 청년으로 성장을 해서 알아볼 순 없었지만 민중이는 저를 알아보고 제 이름을 불렀어요. 생김새로는 알아볼 순 없었지만 아마도 저일 거라고 생각했다더군요. 엄마는 충격 때문인지 남동생이 사고를 당했다는 것과 하늘나라로 간 사실에 대해서 잊고 있는 눈치였고 민종이를 남동생으로 착각했습니다.
민종이를 포함해서 모든 식구들은 엄마가 충격을 받을까봐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어요. 엄마는 심장이 많이 안 좋은 상태여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민종이는 엄마 앞에서 남동생처럼 행동했고 정신이 없는 저희 가족들을 대신해서 뒷수습을 했어요. 아버지도 이렇게 힘들 때 민중이가 나타나서 힘이 되어주어서 많은 위로가 되는 듯 했습니다. 매일 병원에 와서 잠깐이라도 엄마와 얘기를 주고받고 가곤 했어요. 다행히 그 덕에 엄마는 퇴원을 할 수 있었고 통원 치료만 받으러 다니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엄마는 민중이를 정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저희 집에 살다시피 했어요. 엄마의 건강이 최우선이었기 때문에 엄마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민중이는 고맙게도 정말로 저희 엄마를 친엄마처럼 대했어요. 아버지도 그런 민중이를 보면서 큰 위안을 받으셨어요. 민중이는 그동안 훌륭하게 자랐더군요. 생모랑 아주 어렸을 적에 떨어져 지냈기 때문에 엄마의 정을 모르고 살다가 우리 집에 와서 엄마와 누나들의 사랑을 받고서 많이 그리워졌다고 했습니다. 저희 집을 떠난 후에도 그 기억이 떠나질 않았다고 했어요. 민중이 아버지는 늘 사업 때문에 바빴고 새엄마와는 대면대면해서 가족의 정이란 것은 없었다고 했어요. 민중이 아버지가 하시던 일이 다시 잘 되어서 경제적으로는 풍족해서 돌봐주는 일하는 아줌마가 있긴 했지만 늘 저희 가족이 그리웠기 때문에 그 먼 데서 집 앞에까지 찾아온 적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때도 학교에서 돌아오는 저를 보고서는 그냥 단념하고 돌아섰다고 했어요. 단 한 사람, 제가 두렵다고 하더군요. 집에도 생각날 때면 한 번씩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전화를 걸어보곤 했었는데 유독 엄마보다 제가 더 전화를 자주 받더랍니다. 그럴 때는 그냥 끊어버리기 일쑤였고 어쩌다가 엄마가 전화를 받는 날에는 기분이 째졌다고 하더군요. 항상 엄마라고 부르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가족이란 울타리가 그리웠던 민중이는 우리와 한 집에서 살게 되었어요. 엄마의 건강도 한층 더 나아지는 듯 했고 아버지도 민중이를 친아들처럼 여겼어요. 저와 민중이와도 처음에는 엄청 서먹했었는데 예전과는 다르게 제가 민중이한테 친절하게 잘 대해주니까 무척 고마워했습니다. 아니, 제가 먼저 고마워해야 맞는 거였죠. 우리 엄마와 아버지에게 친아들처럼 정말 잘 대해줬어요. 그 덕분에 남동생을 잃은 슬픔에서 빨리 헤어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민중이를 그 옛날에 구박하고 미워했던 제가 선뜻 나서서 미안했었다고 말은 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담고 있었어요. 대신에 그 옛날에 저와는 다르게 정말 잘 대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듬직한 민중이를 그만 좋아하게 되어버렸어요. 어쩜 이렇게 멋있게 자랐는지 볼수록 진국이더라고요. 하지만 속마음은 드러내놓지는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엄마 때문에 남동생에 관한 얘기는 꺼내지도 못했었는데 엄마가 저에게 그러더군요. 숙정아, 모레가 정수가 간 날이었잖니. 이젠 정수 보러 갈 수 있을 것 같다. 같이 가자. 라고 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엄마, 이제 기억이 나는 거야? 기억이 난 지는 한참 되었는데 표현을 하지 않았을 뿐이었고 민중이가 정수처럼 내 자식 같아서 멀어질까 싶어서 모른 척하고 계속 민중이에게 정수라고 불렀다고 했습니다. 이젠 담담히 하늘나라에 간 아들을 마주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런 엄마에게 역시 우리 엄마야. 엄마는 이겨낼 줄 알았어. 라고 하면서 안아드렸어요. 그때부터 엄마는 민중이에게 정수라고 불렀다가 민중이라고 불렀다가 했습니다. 엄마가 기억이 돌아오고 안정이 되어서 참 기뻤고 이게 모두 다 민중이 덕분이라고 생각해서 더욱 고마웠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그 옛날에 그렇게 구박하고 미워하며 못되게 굴어서 참 미안했었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말을 해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드디어 마음을 터놓고 서로 말을 할 수가 있어서 참 좋다고 하더군요. 그런 후에 우리는 친구처럼 친하게 지내다가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축복 속에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민중이는 결혼 후에도 우리 엄마와 아버지를 모시고 함께 살자고 하더군요. 민중이 아버지는 새어머니랑 잘 살고 계시니 신경 안 써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민중이는 우리 부모님의 아들로서 사위로서 역할을 다하면서 살고 싶어 했습니다. 전생에
무슨 이런 깊은 인연이 있지 않고서야 민종이가 우리 집에 오게 되었을까 싶었습니다. 그토록 미워하고 구박했던 그 천덕꾸러기 같던 남자아이가 저와 결혼할 사람이었다니 참 인연이란 것이 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혼을 축복해 주세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맨사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친정아버지의 생신일이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한 지는 횟수로는 6년째인데요. 남편이 결혼한 첫 해를 제외하고는 아직 한 번도 저희 친정부모님의 생신일에 친정집에 간 적이 없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들어서 혼자만 가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럴싸한 핑계를 대길래 진짜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엄청 회사 일로 바쁜 척을 해댔고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친정 부모님께 적절한 애교를 부리면서 참석을 못해서 죄송하다는 전화를 잘 하더니 재작년부터는 전화도 아예 하지도 않고 의뢰껏 저 혼자만 친정집에 드나드는 것을 당연시 했습니다. 반면에 저는 한 번도 빠짐없이 시부모님의 생신일을 잘 챙겨드렸습니다. 남편에게는 누나의 손이 시누이만 있었는데 결혼과 동시에 외국에 나가서 살고 있어서 저와 남편이 챙겨드려야 했어요. 보통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거나 집에서 상을 차려드리곤 했습니다. 저는 시부모님께 저희 친정 부모님보다도 더 정성을 다해서 챙겨드렸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뭘 바라고 한 것은 아니었지만 처음에는 시부모님도 남편도 고마워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당연시 하더라고요. 당연히 시부모님의 생신은 며느리 모신 것처럼 알더라고요. 남편도 그렇고 시부모님도 그러셨습니다. 제가 어느 날 시어머니께 지나는 말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어머니, 수아빠는 왜 한 번도 가지 않을까요? 이상하게도 꼭 그때만 되면 회사 일 때문에 바쁘네 어쩌네 하고 핑계를 대고 가지 않아요. 한 번도 안 갔단 말이니? 네, 제가 결혼한 그때만 빼고는요. 에고, 일이 바빴나 보네. 하지만 어머님과 아버님이 생신 때는 만사제치고 오잖아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그러셨습니다. 너는 그걸 말이라고 하는 게냐? 시어머니와 친정 부모님이 같을 순 없다. 그래서 딸은 출가 외인이라고 하는 거야. 여자가 시가에 시집을 왔으면 시가 어른에게만 충실해도 벅찰 텐데 사위가 친정에까지 신경을 쓰게 해서야 되겠니? 네가 적당히 가운데서 알아서 하면 될 일이지. 그게 내조라고 하는 거다. 저는 그 말씀에 깜짝 놀라서 되물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어머니는 미국에서 살고 있는 형님이 한 번도 한국에 찾아오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셨어요? 그것과 이것과 같니? 말 같은 소리를 해라. 그래서 어처구니 없어서 다시 여쭙습니다. 어머니, 며느리는 무조건 시부모가 우선이고 친정 부모님은 그 뒷전이라고 하시는데 어디 헌법에 써있기라도 해요? 그랬더니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으로 째려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간만에 시어머니께 옳은 소리를 했습니다. 어머니, 시부모님이 친정 부모님보다 상전이라고 하시는데 그건 어머니 생각이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아니란 말이냐? 어디서 쓸데없는 말만 하고 있니? 어머니, 제가 쓸모있는 말을 드릴 테니 잘 새겨 들으세요. 저는 어머니와 아버님을 저희 친정 부모님보다 상전으로 모시기 위해서 수아빠랑 결혼한 게 아니에요. 제가 왜 낳아주고 키워주신 저희 친정 부모님보다 어머니와 아버님이 더 귀하다 하겠습니까? 매야? 어째 너는 터진 입이라고 시애미 말꼬리를 잡고 잘도 말하는구나. 그래도 제가 할 말을 다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어머님과 아버님께 생신일에 생신상도 차려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했던 것은 수아빠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분이라서 그런 거지 더 귀하고 아끼는 마음에 그런 거는 아니에요. 너 오늘 뭐 잘못 먹었냐? 어째 말하는 꾸락사니가 아주 나를 잡은 것 같구나. 네, 나를 잡은 거예요. 제가 6년 동안 남편의 부모님이고 수아의 할아버지 할머니라서 배려해서 잘해드렸는데요. 올해부터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이번에도 수아빠가 또 무슨 핑계를 대고 다가오는 친정아버지 생신일에 저만 혼자 가라고 뻔할 텐데요.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냐? 네가 감히 시애미한테 뭐 어쩌겠다는 거야? 저도 이제는 어머니 아들과 똑같이 해야겠어요.
제가 그동안 핑계거리가 없어서 어머님과 아버님의 생신일을 챙겨드렸던 것은 아니니까요. 그냥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리 아시라고요. 아니 너 미쳤냐?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자빠진 게야? 그래서 말씀인데요. 앞으로 제가 여기 오지 않으면 어머니 아들이 친정집에도 가지 않아서 그런가 보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동안 안녕히 잘 계세요. 라고 말하고는 뒷꼭지에다 대고 뭐라 해도 못 들은 척 그냥 시댁에서 나와버렸습니다. 틀림없이 시어머니가 노여워하시면서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괘씸하다고 저를 욕하실 게 뻔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저에게 난리를 치더라고요. 당신이 어쩜 며느리가 되어가지고 시어머니한테 감히 그따위로 말을 했어? 내가 틀린 말을 했니? 어머님도 미리 알고 계셔야 할 게 아니니? 그랬더니 천하의 못된 며느리라면서 자기 엄마한테 사과하는 전화를 하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네요. 너는 그동안 내 친정 부모님의 생신일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한 미안함은 없니? 천하의 못된 사위일세. 그리고 남편과 더 이상 아웅다웅거리기 싫어서 얼굴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고 알아서 먹고 다니던 말던지 밥도 차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친정아버지 생신일이 다가와서 함께 가자는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사위라면 당연히 장인어른의 생신일 정도는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했으니까요. 역시나 기억을 하지 못했고 이번에도 저와 어린 딸을 데리고 갔습니다. 여동생과 남동생네 부부도 모두들 다 왔는데 남편만 참석하지 않아서 늘 그러려니 하고 묻지도 않으셨어요. 장녀로서 쪽도 많이 팔리고 부끄럽더라고요. 그리고 죄송스러웠고요. 한참을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식당 화장실로 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디 간 거야? 이 시간까지 집에 안 들어오고. 오늘 아버지 생신일인 거 몰랐니? 이상하네. 오늘은 한가한가 보네. 집에 일찍 들어온 것 보니. 아, 그랬어? 미안해. 내가 깜빡했어. 아니 너는 장인어른 생신이면 말을 해줬어야지. 말을 해주면 뭐하니? 핑계거리 찾아서 오지도 않을 거면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진짜 바빠서 그런 거지. 장인어른께는 잘 말씀을 드렸지? 그래, 잘 말씀을 드렸다. 네가 맨날 오기 싫어서 핑계를 대니까 아예 말도 꺼내지 않았다고 했더니 사위 자식은 자식도 아닌데 뭔 상관이냐고 하시더라. 그랬더니 어떻게 장인어른께 낚아끼는 말을 눈치도 없이 했냐고 하는데 끊어버렸습니다. 사실은 친정아버지한테 아까 했던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남편이 미워서 찢는 말로 해본 말이었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눈치를 채시고 있는 것 같은데 물어보지는 않으셨죠. 마누라가 이쁘면 친정에 자주 올 텐데 그렇지 않은 걸 보면 저와 남편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었으니까요. 남편이 저에게 결혼 후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애정이 식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3년쯤 되었을 때 저는 비로소 남편과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이혼의 준비를 차곡차곡 해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바람을 피웠거나 그런 정황을 확실하게 잡지는 못했습니다. 뒷조사를 해서 확실한 물증을 잡으려고 했는데 그냥 여러 여자들과 썸만 타다가 말더라고요. 그래서 딴 여자에게 마음이 있어서 저와 저의 친정집을 멀리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저 제가 친정집에서 장녀라서 장남 노릇을 하기 싫어서 그런 거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이혼을 꿈꾸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그저 관심도 없는데 눈치를 챌래 만무했죠. 그런 지 몇 달이 지난 후에 시어머니 칠순이 다가온다면서 칠순잔치를 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나와 무슨 상관이니? 내 부모는 내가 알아서 잘 챙겼으니까 네 부모는 네가 알아서 잘해라. 그랬더니 너우발대발하며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준비해둔 이혼 서류를 내밀었더니 기절하려고 했어요. 제가 잘 읽어보고 사인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혼의 사유는 전적으로 남편에게 있다는 사실과 그 근거를 다 열거해 놓았고 모든 재산과 딸의 양육권을 제가 다 가져갈 것이고 양육비도 귀찮을 테니 일시불로 지급해달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혼 안 한다고 청개구리처럼 날뛰더라고요. 누구 좋으라고 하냐고요. 저는 급할 거 없으니까 시간을 줄 테니 잘 생각해보라고 사인하라고 했습니다. 그때까지 당분간 떨어져 지내자고 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나가라고 했더니 그러나요? 내가 왜 내 집에서 나가니? 나가고 싶으면 네가 나가. 그래? 그럼 내가 까짓것 내가 나갈게.
라고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지가 나가긴 어딜 나간다고 그러냐는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 비웃더라고요. 그런 후 일주일이 훨씬 지난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배를 눌렀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수아를 부르며 문을 두드리자 앞집 아줌마가 그러더랍니다. 함께 이사 간 거 아니었어요? 네? 이사를 갔다고요? 남편은 그때서야 놀라서 저에게 전화를 해왔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어떻게 나도 모르게 이사를 갔냐? 네가 나가라고 했잖아. 그래서 집을 내놓은 거야. 내 명의로 된 집이니까 내 맘대로 팔았다. 왜? 더 할 말 있냐? 뭐? 집이 네 명의라고? 그래. 네가 집안일이 귀찮아서 다 나한테 맡겼잖아. 그래서 내가 내 명의로 바꿔놨다. 기억 안 나니? 네가 도장 찍었잖아. 뭐? 내가 도장을 찍었다고? 법무사에서 가져온 서류라고 내가 잘 읽어보고 사인하라고 한 거 기억이 안 나니? 내가 언제? 웃긴 짬뽕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내가 건네준 이혼 서류나 잘 읽어보고 도장을 찍어서 보내기나 하셔. 너 이래도 되는 거야? 우리 엄마 칠순잔치도 해야 하는 건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누굴 탓하니? 이혼 말은 네가 먼저 꺼냈어. 6년 동안이나 너를 대신해서 네 부모한테 봉사한 셈치고 내가 수아를 잘 키울 테니까 너는 그냥 몸만 나가 떨어져라. 어머니 칠순잔치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로 나한테 그만 징징대고 그냥 네 부모 일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 할 말 있으면 나 바쁘니까 내 변호사와 연락하고 나한테는 하지 마라. 저는 그동안 이혼 전문 변호사로 유명하다는 사무실을 친정아버지 소개로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완벽해 보였는지 남편도 그만 제가 하자는 대로 항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도 참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는 5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제가 이 나이가 먹도록 인복이 있다는 말을 많이도 듣기도 했지만 반대로 인복이 없다라는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인복이 많은 것도 없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보는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달리 보였을 뿐이었죠. 사람이란 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양면성이 다 있습니다. 자신이 착하다고 하는 사람치고 착한 사람은 한 명도 없고요. 오히려 묵묵히 자기 할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 많은 법이죠. 제 남편도 그랬습니다.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착한 사람인 줄 착각하고 사는 이중인격자입니다. 그뿐입니까? 그 핏줄이라는 게 참 희한하더라고요. 남편과 시아버지 그리고 신이들도 다 겉만 빤지르르하게 포장만 할 뿐이지 더하면 더했지 남들보다 못하지 않는 양면성을 가진 인간들입니다. 자기네들이 세상에 둘도 없이 제일 깨끗한 척하며 남들 도마 위에 올려놓고 하는 말들을 보면 기가 막힐 때가 많았지만 모른 채 하고 넘어갈 때가 많았었죠. 저에게는 자주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던 큰언니가 오랜 토병 생활을 마치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큰언니는 자식을 못 낳은 탓에 지금의 형부와 재혼을 했었는데 사별한 전처 소생의 아들과 딸을 자식처럼 키워왔어요. 얼마나 친자식처럼 애정을 갖고 키웠는지 34살의 전처 소생의 아들이 그 긴 투병 기간에도 큰언니를 정성껏 간호하며 보살폈고 장례 기간에도 참 애틋하더라고요. 큰언니 임종이 임박해져서 제가 거의 한 달 동안을 큰언니 호스피스 병동에 살다시피 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친정 식구들이 모두 다 그랬었죠. 다른 두 형부도 두 언니들과 함께 병실에 매일이다시피 찾아왔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은 딱 한 번만 왔어요. 그것도 타고 갈 차가 없다는 이유로 데리러 오라고 핑계를 대서 억지로 오게 했던 겁니다. 다 죽어가는 사람을 보는 것이 괴롭다나 어쩐다나 하면서 초딩 같은 생각만 하는 것을 제가 어거지로 오게 했던 거예요. 남편에게는 처갓집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었던 겁니다. 다른 형부들은 언니랑 함께 휴일에도 빼놓지 않고 왔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개망나니 같은 남편을 저희 친정엄마는 사위들 중에서도 그나마 마음에 들어 하셨다니 정말 웃기는 일입니다. 아마도 전체를 다 보지 못하시고 포장된 극히 일부분만 보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엔 큰언니가 하늘나라로 갔을 때에도 남편은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유를 물었더니 그러더라고요. 이제 다 끝났는데 뭐하러 거길 가니? 큰 처형이 낳은 자식도 아니고 이젠 끝인 거 아니야?
가려면 너 혼자 나가지 그래? 내가 갈 이유가 없는 것 같다. 너도 가기 싫으면 가지 마. 별로 가깝게 지내지도 않았다면서 형제라고 무조건 가야 되는 법이 있니? 기가 막혀서 제가 그랬습니다. 뭐? 너는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고 있어? 가깝게 지내지 않았으면 큰언니가 내 형제가 아니란 말이야? 너는 어떻게 내 언니한테 그딴 식으로 말하니? 넌 인간도 아니다. 사람의 도리도 모르니 넌 인간도 아니야. 기가 막혔고 우리 친정집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저딴 식으로 말하나 싶어 두고 보자 했었죠. 장례식장에 가지를 못하면 형부들한테나 큰 형부한테 전화라도 하던지 그런 것 일절 없어서 제가 애를 먹었습니다. 거짓말로 둘러댔지만 다들 물어보곤 했어요. 도대체가 김서방 무슨 일 있냐고요. 연락도 없고 전화도 안 받는다고요. 남편은 적당히 핑계대기도 그러니까 아예 형부들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참 기분이 더럽더라고요. 큰언니가 하늘나라로 간 것도 그런데 남편은 내 마음을 하나도 헤아리지도 않고 이렇게 곤란하게 만들다니. 부조금도 달라고 했더니 그러더군요. 너 돈 많잖아. 왜 네 집에 쓸 돈을 나한테 달라고 해? 네 집 일은 네가 알아서 해. 제가 회사를 퇴직하고 퇴직금이 많이 있을 거 아니냐는 뜻이었어요. 아예 저의 친정일에는 손을 떼겠다는 말투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었죠. 그래? 이젠 내가 퇴직해서 더 빨아먹을 게 없으니까 손절하겠다는 거지? 네가 그러고도 천벌을 안 받는지 내 두 눈으로 똑바로 지켜볼게. 두고 보자. 라고 말했었죠. 식구들만 모여서 하는 초촐한 장례장 안이 쓸쓸하더라고요. 이틀 밤을 꼬박 새고 집에 오니 몸이 천근만근이라 잠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날은 명절 전날이었어요. 집에 온 시각이 꽤 늦은 시각이라서 밤이 늦은 시각이 되어서야 남편이 깨우는 소리에 일어났습니다. 빨리 일어나지 않고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버지 집에 형수랑 미숙이가 와서 음식을 다 하고 있단 말이야. 우리만 안 왔어. 짜증나게 깨우는 소리에 제가 그랬어요. 무슨 상관이니? 네 집 일은 네가 해라. 내 집 일은 나보고 하라며? 진상이 따로 없네. 그런데 갑자기 제 휴대폰으로 시아버지 전화가 와서 받았어요. 너는 지금 뭐하냐? 네 형님과 미숙이가 와서 계속 고생하면서 음식 장만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 오고 뭐하냔 말이다. 시아버지의 갑작스런 호통에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시누이의 씨부렁거리는 소리까지 오버랩되면서 지금 어떤 분위기에서 전화를 했는지 바로 알겠더라고요. 딱 봐도 못된 며느리가 명절이 코앞인데도 오지 않고 있다고 서로 떠들면서 난리를 치고 있다가 분명히 시누이가 그랬을 거네요. 아버지가 어른으로서 따끔하게 한마디 하세요. 잘해주니까 맨날 저렇게 시집을 알길 우습게 알고 오지도 않고 연락도 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오지 않는 아들이나 오빠를 탓하지는 않고 옳게나 며느리를 족을 치려고 하다니 참 시자들 족속은 이상한 족속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아버님께 그랬습니다. 아버님, 제가 안 가면 아버님은 굶어 돌아가신가요? 형님도 있고 아가씨도 있다면서 제가 없으면 안 되냐고요? 뭐야? 이런 말 한 꼬락 써냐고는? 오기 싫으면 네 집 식구들 다 오지 마라. 라고 하시고는 뚝 끊어버리셨습니다. 엄청 화가 나더라고요. 저는 잠도 덜 깬 상태에서 기분도 별로 역 같은데 거기다 대고 내일 명절인데 우리 식구만 오지 않았다고 왜 아들을 놔두고 며느리만 잡냐고요. 그래서 다시 아버님한테로 전화를 걸었더니 안 받으셔서 형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첫마디가 더 어이가 없었네요. 자네 오지도 않고 왜 전화질인가? 평소 같으면 저에게 감히 이런 표현을 쓰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전화질이란 표현을 쓴 것 보니 엄청 저를 오지 않는다고 씹어대고 있던 모양이었어요. 전화질요? 형님, 나 모른 새에 무슨 일 있었어요? 생전에 나한테 전화도 잘 하시지도 않던 아버님이 내가 오지도 않는다고 타박하시면서 전화를 하시지를 않나. 형님은 나한테 퉁명스럽게 굴지를 않나.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말해보세요. 무슨 일이긴 무슨 일일까? 자네 때문에 집안이 시끄럽네. 얼른 오기나 하게. 그 말에 저는 완전히 뚜껑이 열렸습니다. 저 때문에 시끄럽다고요? 왜요? 왜 시끄럽다는 거예요?
명절인데 음식 준비를 하지 않아서요. 내가 지금 우리 큰언니 장례식장에 있다 왔는데 그놈의 명절 음식이 그렇게도 중요해요? 그랬더니 금시 처문이다는 목소리로 그러더군요. 뭐? 큰언니 장례식? 형님은 얼척이 없다는 듯이 저에게 되려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큰언니 장례식이면 말을 해야 할 거 아닌가?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어. 그래서 제가 아버님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좋다고 시아버지를 바꾸더라고요. 그러면서 신우이한테 큰언니 장례를 치르느라 못 왔다고 한다고 하면서 씨부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버님이 전화를 받으시면서 그러시네요. 그래, 할 말 있으면 해라. 제가 가고 안 가고가 그렇게 중요하세요? 저 이틀 밤을 장례를 치르느라 꼬박날을 새고 겨우 2-3시간 잔 며느리에게 명절 음식하러 오지 않는다고 난리세요? 아무 말도 못하고 듣고만 있길래 그랬습니다. 그래요. 제가 지금 당장 가서 엎어버릴 테니까 기다리세요. 라고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남편도 옆에서 제가 푸르르 화를 내면서 옷을 갈아입고 가려고 하니까 무섭다면서 자기는 명절 새러 아버지 집에는 가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런 말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이래저래 스트레스를 받은 것을 애들이 없는 틈을 타서 확 풀어버리자고 하면서 작정하고 제대로 엎어버리려고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친정 부모님보다도 혼자 계신 시아버지를 잘 극진히 대해드렸었는데 딱 한 번 명절 전날에 일찍 오지 않았다고 저 난리를 치다니. 그동안 교양 있고 고상하고 우아한 며느리 이미지를 확 벗어버리자고 하면서 시아버지 댁으로 달려갔습니다. 형님이 문을 열어주는데 시아버지가 아까 했었던 거와는 다르게 왔냐? 라고 하시면서 사뭇 부드럽게 저를 맞이하시더라고요. 형님과 시누이는 그 오밤중까지도 무슨 큰 잔치를 벌이려는지 식구도 적은데 생선을 굽네 어쩌네 지랄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 그게 시누이 시자짓을 하느라고 괜히 잔치 음식을 차리라고 일판을 벌이는 농간인데 그걸 또 편성해서 형님은 멍청하게 놀아나고 있었고요. 제가 그렇게 음식을 남겨서 버리게 되면 벌 받으니까 어지간히 간소하게 하자고 해도 저렇게 제가 없기만 하면 자기가 다 하지도 않을 거면서 일판을 버리더라고요. 정신병자가 따로 없었죠. 늘 외롭고 헛헛하다면서 시댁에서도 미움을 받아서 가지 못하는 주제라서 그 쓸쓸한 마음을 늘어지게 잔치 분위기를 내고 올케들을 일을 시켜 먹어야 채워지니 말입니다. 형님과 시누이는 눈도 못 마주치고 음식 준비를 하는 양 여념이 없는 모양새로 떨고 있었어요. 시아버지도 제가 서슬퍼런 모습으로 두 눈을 부릅뜨고 거실을 휑하니 둘러보고 있으니까 눈치를 보고 계셨고요. 그러다가 주방을 삥 둘러보니 그 많은 음식이 늘어져 있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도대체 이게 다 뭐예요? 이걸 누가 먹는다고 이 시간까지 냄새 풍기면서 하고 있냐고요? 그랬더니 형님이 빈정거리듯이 그러더라고요. 감히 큰 소리 친다 이거죠. 누가 먹긴 우리가 먹지. 그래요? 그럼 형님이나 여기 먹을 사람이 나서서 자기가 먹을 것을 알아서 장만하면 되는 거지. 왜 오라 말을 하세요? 지금 잔치예요? 나 잔치할 기분이 아닌데 누구 좋으라고 이 법석을 떱니까? 아버님이 그러셨잖아요. 맨날 음식을 많이 해서 남기니까 싫다고요. 그런데 이것 좀 보세요. 이거 뭐 하자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자는 시간까지 명절 음식을 하라고 며느리를 부르셔야겠어요? 그랬더니 시누이가 조그만한 소리로 그러네요. 언니 왜 말을 안 해? 그럼 우리도 갔을 거다닌가? 뭐? 말을 안 해? 개 뺐다고 같은 자네 오빠도 장례식장에 오지 않았는데 내가 확성기다 대고 친정 큰언니가 죽었으니 빨리 부조금 들고 오세요 라고 나팔을 불었어야 했나? 그랬더니 끽소리도 못하고 있는 앞에다가 대고 한참 동안 배운 데도 없고 이기적인 남편의 욕을 있는 대로 한 바가지씩 퍼보았습니다. 그리고 대놓고 선언을 했습니다. 네 집 일은 네가 하고 내 집 일은 내가 할 테니까 네 집 일이나 신경 쓰라고 했으니까요. 저도 그 말 그대로 할 테니까 두고 보겠어요. 제가 그동안 이 집 구석의 며느리라서 애들 보기도 그렇고 해서 할 도리는 다 하려고 했었는데요. 이제 얄짤 없으니 나 건드리기만 해봐요. 누구든 가만두진 않겠어요. 틀린 말은 하나도 하지 않았으니 반박도 못하고 고스란히 듣고만 있더라고요.
딸이 걱정이 되어서 달려온 탓에 제가 그만 멈췄더니 시아버지가 제 딸이 구세주있냐 엄청 반기셨었죠. 그들은 형님이나 시누이나 시아버지나 제 앞에서 끽소리도 못하고 말조심을 하고 눈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시아버님이 병원에 가셨다가 석 달 동안을 입원하시다가 돌연히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건강하셨는데 사람 일은 내일 일은 알 수 없다더니 맞는 말이었어요. 늘상 시아버지가 병원에 가실 일 있으면 시누이가 저에게 연락을 했었는데 저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남편에게만 하더라고요. 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중환자실에서 마지막으로 시아버님을 뵙고 그 전에 몇 번 찾아가서 다리 주물러 드린 것 외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시누이 둘과 남편이 매일처럼 병실을 지켰어요. 병원비도 많이도 들었었는데 달란 소리도 하지 않더라고요. 염치가 없었던 거죠. 그래도 저는 시아버님의 장례식을 제가 나서서 다 치러드렸습니다. 남편의 형이었던 아주버니는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나설 수밖에 없었죠. 남편이 거의 독박으로 시아버님의 병간호를 하느라 기진맥진한 상태라서 제가 도와준 겁니다. 그런 고마움 따위는 모를 게 당연했지만 돌아가신 시아버님은 잘 아실 거라 믿었어요. 대놓고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마지막 숨을 고르시면서 저를 바라보시는 눈이 뭔가를 말씀하시는 듯 보였거든요. 그런 직후에 곧바로 큰 시누이가 갑자기 골절상을 당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백내장까지 와서 눈이 장님이 되었다고 했어요. 남편과 아가씨가 함께 큰 시누이 문병을 가자고 했는데 제가 그랬었죠. 네 집 일은 네가 알아서 한다며. 철판도 두껍네. 벌써 잊었어? 같이 가자고 난리를 쳤는데 가지 않았습니다. 제 말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듯이 시누이나 남편이나 형님도 저에게 뭐라 하지는 못했었죠. 그렇게 큰 시누이는 60대 중반에 대사증후군에 갑작스럽게 살이 찌고 뼈가 약해지더니 심지어 심장이 급속도로 나빠져서 돌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한 번 내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는 없었고 결코 남편의 누나였던 큰 시누이와도 가깝게 지내는 사이가 아니었거든요. 인정상으로도 애들 보기가 부끄러워서라도 가려고도 생각을 해보긴 했지만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큰 시누이는 큰언니와도 너무도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나이도 엇비슷했고 둘 다 자식이 없어서 이혼을 했었고 큰 시누이도 아주 늦은 나이에 장성한 아들과 딸이 주렁주렁한 호라비와 재혼을 했습니다. 남편이 했던 말이 다시 선명히 떠올랐었죠. 남의 자식인데 죽으면 끝인데 뭐하러 가냐? 제가 그 말 그대로 되돌려 주었어요.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직후에 남편이 어깨가 갑자기 굳는 바람에 병원을 들락거렸는데 제가 바쁜 관계로 병원에 데려다 주지 못했더니 시누이가 데리고 다니더라고요. 남편 병간호를 맡아서 하더니 디스크가 터졌다면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신세가 되었는데 여동생과 오빠가 나란히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저는 제가 번 돈으로 먹고 사는 입장이고 어차피 남편 돈은 구경조차 못해본 처지라서 일하기 바빠서 내버려 뒀더니 자기 돈으로 알아서 간병인 드리고 치료를 잘 받더라고요. 그래도 아무도 저에게 간병을 부탁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한 번씩 이들과 함께 생색을 내며 문병을 다녀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내가 퇴직을 하자마자 더 뽕을 뺄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손절했던 남편이 어떻게 잘 사나 두 눈을 크게 뜨고 잘 지켜볼 겁니다. 제가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들 천벌을 잘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따위 말도 안 되는 행동이나 말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부메랑처럼 되돌아온다는 것을 알아야죠. 행여나 이번 생에서 천벌을 받지 않더라도 다음 생에서 받을 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고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